우주로 가는 독서 스텔라 이슬 펭수 냠냠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을 책은 유시민 작가의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입니다. 저자 소개해드릴게요. 이미 너무나 유명한 작가 겸 방송인이자 정치평론가이시죠. 정계 은퇴 이후 2018년부터는 작가 활동 전념 계획을 밝히고 현재는 작가 겸 방송인을 전업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작가로서는 국가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등의 베스트셀러들을 다수 발간해왔고 또 최근에는 저희 독서 스텔라에서도 다루었던 거꾸로 읽는 세계사 개정판 그리고 유럽 도시기행 작품을 출간했어요. 그렇지, 저희가 벌써 세 번째 만나는 작가의 작품이다. 네. 오늘 읽을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는요, 유시민 작가가 과학을 소재로 처음으로 쓴 책이라고 해요. 작가는 10여 년에 넘는 시간 동안 과학책을 읽으면서 인간과 사회 그리고 생명과 우주에 대해 배운 것들을 정리했고 이것을 바탕으로 본인의 인문학적인 해석과 견해를 덧붙인 내용인데요. 뇌 과학부터 생물학, 화학, 물리학, 수학 순으로 다채로운 과학 분야를 인문학의 언어로 풀어내는 책이에요. 저희가 세 번째 만나는 유시민 작가의 책이고 이미 서점가의 베스트셀러를 독차지하고 있다. 네. 베스트셀러 상단에 이미 자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시 과학 분야로 돌아왔습니다. 네. 사실 독서 스텔라가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이는 과학 파트라고 생각이 드는데 의외로. 왜냐하면 조회수가 여러분들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만큼 보여주고 있다. 네, 특히 과학책을 리뷰할 때 정말 많은 관심을 주시고 애정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좋습니다. 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서문부터 갈 건데 언제나처럼 책의 앞부터 뒤까지 순차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서문에서 9페이지. 유시민 작가가 말하길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는 과학 교양서가 아니다. 나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는 중요한 과학의 사실과 이론을 쉽고 정확하게 설명할 능력이 없고 다만 본인이 흥미롭게 본 사실, 본인에게 지적 자극과 정서적 감동을 준 이론, 그리고 인간과 사회와 역사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교정해준 정보를 골라서 나름의 해석을 얹었을 뿐이라고 네. 이 책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를 정의하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서문에 책을 집필한 의도와 목적을 밝히면서 본격적으로 책을 읽어나가 보겠습니다. 책은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장부터 함께 읽어볼게요. 네. 1장. 그럴 법한 이야기와 확실한 진리. 1장에서는 인문학과 과학을 연결지어서 작가의 해석을 덧붙이고 있는데요. 특히 1장의 앞부분에는 작가 본인이 읽어서 감명받은 과학책들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거론되는 게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그리고 리처드 돈킨슨의 이기적 유전자, 그리고 파인만이라는 3가지 책 서적을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를 집필하는데 가장 많이 인용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파인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어떤 토론회에서 파인만이 거만한 바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다고 해요. 이 거만한 바보는 역사학자, 사회학자, 법률가, 신학자들이 본인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걸 아는 척하는 거만한 자세의 바보들이라고 지칭을 했던 건데요. 여기에서 유시민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고자 하는 것을 알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할 줄 알아야 되는데 흔히 말하는 인문학자들은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한다 이런 거를 전달해주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독서 스텔라가 무려 5년을 달려왔고 지대덤야 시리즈 3권 그리고 인류 3부작 사피엔스와 관련된 책들도 3권을 다 읽어봤는데 네. 안타깝게도 지금 여기 소개된 이 3권의 책을 단 한 권도 미처 리뷰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곧 돌아올 거고 여러분들이 원하시진 않겠지만 저희가 원하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기적 유전자부터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네. 그래도 저희가 과거에 리뷰해왔던 과학책들 김상욱 교수의 과학은 논쟁이다 그리고 뭐 뉴턴의 아틀리에 그쵸.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맞아. 전부 다 과학책이야 사실 그럼. 그런 책들은 물고기.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도 역시 우생학과 관련된 이야기였으니까 그쵸. 다양한 종류의 과학책들을 읽어왔으나 이 책에서 유시민 작가가 언급한 정말 과학의 고전 중의 고전이라고 바이블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책들은 아직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곧 만나러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파인만이 인문학에 관심을 가지고 과학과 종교와의 관계라던가 학제적 토론회 같은 것도 참여를 했는데 거기서도 파인만이 이제 인문학자와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아 정말 인문학자들은 거만한 바보구나 과학적인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의 주장만 하는구나 하면서 뒤끝 장렬 촌평을 남겼다고 해요. 이 뒤끝 장렬이라는 표현은 유시민 작가가 쓴 얘기고요. 한 발 빼는구만. 네. 그래서 파인만의 사례를 읽으면서 유시민 작가도 너무 이게 앞서 나간 거 아닌가? 과학 편만 들고 인문학자들을 지나치게 라고 폄하하는 거 했지만 아닌가 했지만 바로 고백하더라고. 네, 본인도 자기 내가 생각이 바로 거만한 바보였다.
그것을 알게 된 게 계기가 바로 이 코스모스와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나서였다고 해요. 물질 세계에 대해 거의 전적으로 무지했고 본인은 우주, 은하, 별, 행성, 물질, 생명, 진화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본인은 나름의 보호를 한다. 방어를. 괜찮았다. 어떤 말로? 문과니까. 그렇지. 저도 문과니까 괜찮습니다. 저도 문과니까 괜찮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사실 지난 이제 과학은 논쟁이다 같은 책을 리뷰한 거 우리 걸 다시 들어보면 네. 책을 통해서 양자역학과 이중슬릿, 중첩과 측정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소름 돋더라고. 너무 말은 안 다시 들어도 너무 잘해서. 뭐야? JJ 오랜만이네요. 물론 제가 JJ 오랜만에 이 책에서도 물론 양자역학을 다루지만 그쵸. 이 부분은 제가 과감히 생략할 겁니다. 왜? 했으니까. 그 내용을 다시 들어주시면 충분하다. 진짜 더 나 잘할 수 없다? 이걸 어디 보내고 싶어. 청와대 같은데 설명한 거 들어보라고. 좀 널리 써달라고. 그만큼 양자역학을 너무나 깔끔하게 내가 잘 정리한 게 있어서 똑같이 해보라면 해볼 수 있어요? 예? 외워서? 녹음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만큼 너무 잘 나왔는데 나도 문과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더라고. 그죠. 맞아요. 어. 왜냐면 유시민 저자가 하는 말에 공감이 많이 되지 않았어요? 문과로서? 그렇지. 그쵸? 그렇지. 저는 그랬어. 물론 부정하고 싶은 부분들은 이제 책을 읽어나가면서 차차 이야기를 하겠지만 네. 그래서 본인이 수학을 못해서 문과를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서부터 부정할 거야. 왜? 나는 아니거든. 그럼 왜 선택했어요? 내가 이거를 문과를 선택한 이유가? 그러니까 모든 문과생이 과연 수학이 싫어서 수학이 어려워서 문과를 택했는가 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국어가 좋아서. 그렇지 문학이 좋아서 뭐 그쵸. 그치. 좋아서 갈 수도 있는 건데 네. 대부분의 문과생이 피해서? 마치 무언가를- 수학을 피해서 두려워서 멀리 떠나가려고 그쵸. 성급한 일반화할 수 했던 있다. 것처럼 말하는 느낌이 여기선 약간 네. 동의하기 힘들지. 맞아요. 저자의 문학적 표현을 잘 설명하고자 그렇게 끌어와서 쓴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운명적 문과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저자가 만들어낸 문학적, 시적 표현인데 그래서 본인처럼 수학이 무섭고 어려워서 운명적으로 택할 수밖에 없던 사람이라는 걸 재밌게 설명하고 싶어서 그런 사실 게 JJ 아닐까. 계열의 나보다 한참 선배라고 느낀 게 22페이지에 수학 성적이 나빴던 건 아니라고 고백하면서 수학도 외우면 시험을 잘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이분이 대학을 결국 갔잖아. 그것도 서울대를. S대. 그래서 나도 못하면 수학을 얼마나 외워서. 그러니까 못하면 얼마나 못했겠어 이런 생각했는데 저는 못해서 2등급 이런 거죠. 1등급일걸요. 무조건 1등급이지. 서울대인데? 서울대인데? 서울대 경제학과인데 올 1등급이겠지. 그렇지. 그래서 사실 JJ 계열에는 나보다 한참 위에 윗세대라고. 여기서 JJ는 저희가 과거에 한참 인용해왔던 지자랑의 지자랑의 약자입니다. 약자로 저희가 독서셀러에서 어. 저만 쓰고 있습니다. 네. 나만 쓰고 있어. 왜냐면 한 사람만 하거든요. 네, 저희는 JJ 안 하거든요. 저는 겸손하니까. 저는 아무도 안 해줘서 제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 문과생들 그리고 인문학자들이 과학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24페이지. 과학과 인문학은 여러 면에서 다르다. 인간지성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는데 과학이 인문학에 미친 영향이 인문학이 과학에 준 영향을 압도한다. 과학이 인문학에 결과적으로 좋은 영향만 준 것은 아니다. 게다가 과학자는 쉽게 인문학으로 건너가는 반면 인문학자가 과학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기는 지극히 어렵다.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파헤쳐 봐야 되는데 그렇죠? 과학이 먼저냐 인문학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 거야. 그리고 인문학을 과연 어느 범위까지 정의할 것인가. 각자가 맞아. 이해하는 인문학의 영역이 다를 거거든.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여기서 인문학을 종교를 포함시켜 봐봐. 예를 들어서 그럼 나는 종교가 과학을 끌어안을 수 있다고 봐.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출발했다고 봐. 물론 뭐 지금은 많이 분리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네. 과거에는 과학도 종교의 일부였고 그렇죠. 또는 뭐 다른 역사, 철학, 문학, 기타 등등의 여러 인문학에 관련된 내용들이 과학에 지대한 영향을 준 것도 맞겠지. 네. 어쨌든 과학도 상상과 실험에 대한 욕구와 열망으로 시작된 학문이니까. 네. 근데 그런 상상이 발현되려면 기본적으로 인문학적 소양이 뒷받침되지 않았겠나 라고 나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저자가 이야기하는 과학이 인문학에 미친 영향이 압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나는 대체로 동의하기 힘들 것 같아. 인문학의 범주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렇지. 인문학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네. 충분히 과학이 인문학에 준 영향, 반대로 인문학이 과학에 준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 네.
저자가 이렇게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라고 쓴 것처럼 제목을 그렇게 타이틀을 정한 것처럼 인문학을 공부하고 문과 전공을 한 사람들이 과학을 넘어가지 않느냐에 대한 필요성을 동기부여하고 싶어서 이 부분을 넣었던 것 같아요. 근데 꼭 해야 되냐는 거지. 첫 질문을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사실이냐? 문과인데 왜 넘어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꼭 아. 넘어가야만 내가 지식의 보폭을 넓히고 저변을 넓히고 난 더 뛰어나고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라는 거.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작가 본인은 판단했으니까 그렇게 쓴 것 같고요. 그렇지. 그거에 대한 주제가 되는 질문을 자기는 지금 과학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내가 무엇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존재하는지 모르면서 나는 대체 누굴까라는 철학적 질문을 계속 고민했는데 과학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나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바꿔야겠구나.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겠구나가 명확해져서 작가 본인이 깨달은 게 있으니까 계속 주장을 펼친 것 같아요. 그렇지.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는 과학을 굉장히 좋아하고 애정하고 우리 독서 스텔라에서도 과학을 꽤나 다뤄왔잖아. 지난 지대넘냐에서도 맞아요. 과학을 충분히 어. 이야기해왔었고 그러나 이제 어떤 이런 질문자의 역할로서 제가 이런 말을 해본다는 거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냠냠이의 말을 받아서 유시민 작가가 자연스럽게 인문학의 위기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 네. 그래서 인문학이 진짜 위기에 빠지는 경우는 단 하나뿐이라고 정의를 해보는데 27페이지. 그렇지. 유시민 작가의 의견에 따르면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때가 바로 인문학이 진짜 위기에 빠졌을 때라고 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작가는 조금 더 나아가서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가 아닌지 의심이 된다는 거고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굳이 과학 공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인문학 위기론을 꺼내 들었다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다시 한번 책의 집필에 대한 이유와 동기 그리고 과학에 관심을 갖게 된 연결고리까지 같이 멘트하더라고. 네. 그러면서 30페이지에 저자 유시민 작가가 본인 스스로 과학 공부를 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는 질문하지 않았던 어떤 철학적인 인문학적인 질문을 과학을 통해서도 하게 되었다고 해요. 나는 무엇인가? 이 질문은 전통적 인문학과 맞지 않은 형식이다. 인문학에 익숙한 질문 형식은 나는 누구인가? 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는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누구인지를 어찌 알았겠는가라고 하면서 네. 그런 과학적인 사고 그리고 인문학적인 질문을 한번 연결지어서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제안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31페이지에 본인이 감명 깊게 읽었던 원더풀 사이언스 책의 문장을 인용하는데요. 나탈리 엔지어가 쓴 원더풀 사이언스에는 과학은 단순히 사실의 집합이 아니다. 과학은 마음의 상태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이며 본질을 드러내지 않는 실체를 마주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면서 이걸로 통해서 나도 과학을 공부할 수 있구나 용기를 얻었다고 해요. 문과도 과학을 할 수 있다라는 용기를 독자들에게 전해준다는 거지. 그렇죠. 문과도 할 수 있어.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마라. 네. 이 문장이 과학책에서 발췌한 것 치고는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었어요. 뒤에 3장에서 한 번 더 언급하긴 하지만 유시민 작가가 인문학에 가장 크고 깊은 변화를 준 과학적 발견은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하면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다 준 과학자로 코페르니쿠스와 다윈을 꼽고 있어요. 천동설과 지동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지. 빼놓고 갈 수가 없는 파트고 이 내용은 이제 책에서도 다시 한번 설명이 되지만 네.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천동설만이 유일한 과학적 이론이었는데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가져옴으로써 그 이후에 케플러의 행성 운행의 법칙도 발견되고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창출해냈기 때문에 그 발견을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다윈의 진화론을 역시 저희가 앞서 녹음했던 사피엔스 책에 나오는 호모사피엔스의 진화와 결부시켜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천동설과 지동설 그리고 케플러 법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대넘냐에서 다 충분히 내용을 다뤘었고요. 또 호모사피엔스 역시도 저희가 하라리의 사피엔스에서 다뤘기 때문에 다 중첩되는 내용, 다 중복되는 내용, 또 들으신 내용, 그리고 계속 들으실 내용. 네. 근데 외울 때까지 들어야 돼. 약간 살짝 질렸어. 왜냐면 너무나 이제 우리가 했던 얘기들이 넌덜머리 난다는 말투로. 그만큼 저희 머릿속에 들어있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 권의 책에서 너무나 비슷하게 강조해 오는 포인트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좀 더 새롭고 자극적인 내용들을 듣고 싶어. 그러니까 이런 책을 이제 거듭해서 읽어 나가니까 그런 니즈가 떠오르더라고. 나는 이제 1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이제 인문학의 위기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들이 좀 더 눈에 들어왔는데 36페이지에 유시민 작가 말하길 과학자들이 인간에 대해서 발견한 중대한 사실을 외면한다면 과학의 사실과 이론을 연구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인문학은 현실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고 어떤 분야든 적응에 실패하면 위기에 봉착하기 때문에 인문학이라고 그 예외겠냐고 되묻는 거야. 이렇게 인문학에 대한 위기를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네. 여기서 또 나름 흥미롭게 인문학을 정의해내는 과정을 볼 수 있는데 작가가 정의하길 인문학은 생존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이해하려고 만든 학문이라고 네. 이런 문과적인 표현으로 정의하더라고. 네. 맞아요. 그래서 생물학자 윌슨이 그 문제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죠. 우리의 뇌는 생존에 필요한 것을 밝게 비춰보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는 관심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이 방금 이슬 오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생존을 위해 만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라는 말로 설명해주고 있어요. 근데 문과생으로서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생존에 그러니까 도움이 윌슨의 되는 말에 따르면 그 어, 유시민 작가도 대체로 동의하는 것 같은데 인간의 뇌가 생존을 위해서 인간의 뇌요. 그렇지 인간의 네, 뇌가 뇌. 인간의 네. 뇌가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번식을 위해서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집중되어 있다면 과연 우리 심장은 따뜻한 가슴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아니, 우리는 인간이니까. 낭만. 그렇지. 아. 내겐 낭만이 있는데 인문학 없이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낭만이 생존과 직결되느냐? 난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 근데 저는 낭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유의 필요성이 있느냐. 그렇지. 생존에. 단지 생존만을 인간이? 그럼 뭐 개미, 벌, 그쵸. 잠자리 다 다르지 않잖아. 근데 뭐 인간도 동물이니까 예? 저는 저런 개인적으로 이과적인 답변은 네, 저는 지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쓸데없는 생각이다라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심장은 그럼 뛰기 위해만 존재하나요? 심장은 그냥 피를 뿜어주고 혈액순환 해주는 그냥 목적이죠. 저게 이과야. 오, 심장에는 영혼이 없어요. 그냥 심장은 심장의 기능만 할 뿐이죠. 그럼 우리 감수성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머리로부터 나오죠. 뇌? 그쵸. 뇌에 머리로부터 어떤 나오죠. 그런 세포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뇌의 어떤 감수성을 자극하는 호르몬의 세포? 작용과 어. 그런 신경계의 작용일 뿐입니다. 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예를 들면 감탄, 네. 감동 오, 이런 것들 다 가슴에서 나온다? 가슴에서 나오지. 따뜻한 가슴에서 우러러 나오는 지금 말하는 가슴이 어디요? 심장이에요? 나는 심장이지. 그렇지. 아. 심장. 나는 심장에서 말하는 거야. 심장에서 말한다. 전 이거 꼭 머리에서 말한다. 뇌로서만 연결지어 이야기하느냐. 다소의 아쉬움이 생존에는 있다. 필요한 것만 집중하면 된다. 생물학자 윌슨. 네. 그게 이렇게 바로 주시고요. 그냥 동물입니다. 저는 그 이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존을 위해 만든 기계, 그 뇌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고 하니 잘 되기가 어려운 거였다. 이렇게 그렇지. 덧붙이고 있고. 네. 그래서 1장은 인문학과 과학을 우리가 왜 과학 공부에 흥미를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과학과 인문학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가? 어디까지 함께 할 수 있나? 이런 질문에 대한 호기심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고 다음 책을 이제 본격적으로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네. 그런 장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볍게 그렇죠. 읽고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 나는 무엇인가? 뇌과학. 뇌과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풀어갈 건데요. 네. 네. 자, 이미 43페이지부터 마음에 안 들어. 비판을 위한 비판입니다. 뭐가?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이야기했던 거 우리가 이야기했잖아. 최 사장이 알려줬어요.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맞아. 이 말을 우리는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에서 그렇죠. 네. 또 다룬 적이 있는데 맞아요. 물론 2번이나. 음. 근데 너 자신을 알라라고 너무나 당연스럽게 이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게 아쉽더라고. 그렇죠. 왜? 소크라테스가 한 말로 알려져 알려져 있지만 있지만 고대 그리스 델포이의 아폴로 신전에 적혀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다른 철학자가 분명히 아니라고 해야지. 나는 이제 그 말 하는 거지. 아니면 아니라고 말을 안 하고 약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렇지. 팩트를 정확하게 그게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래서 여기서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로 포문을 열어요. 그래서 이 말이 널리 퍼져서 오래 전해진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네. 이야기하고 첫 번째로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하지만 자신을 알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미를 고찰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생존과는 직결되지 않은 이야기라고 이미 1장의 말미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네. 대화를 나눴지만 이 질문이야말로 진짜 인간으로서 거듭나는데 굉장히 인류사에 큰 의미를 던져준 질문이 아닌가. 그전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했었단 말이지. 정말 생존이었죠. 네. 그러나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됨으로써 성숙도, 생각, 가치관, 사고 이 영역이 너무나 무한대로 넓어져 버리게 되는 거지. 난 여기서부터 모든 인문학의 출발이라고 보거든. 네. 이 질문하는 습관과 태도. 그렇죠. 근데 인문학적으로는 시작점이 될 수 있는데 44페이지에 이것이 물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물리적 실체로 존재한다고 나라는 인간을 정의했을 때 네. 그 나라는 인간은 수시로 계속 바뀐다는 거죠. 10년 전 그리고 오늘날의 내가 다르고 물리적인 외모부터 다르지만 생각 또한 내가 성숙해지고 변하기 때문에 달라지는데 무엇을 나로 정의할 것이냐에 네.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47페이지 나는 무엇인가 대답은 분명하다. 나는 뇌다.
나는 뇌다. 이것은 사실을 기술한 과학의 문장이 아니라 자아의 거처를 드러내는 문학적 표현이기도 하다. 아, 그러나 이건 문과 남자로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럼 나는 무엇인가? 그래서 구분을 했잖아요. 인문학의 표준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이면 과학의 질문은 나는 무엇인가 있고 여기에 대한 대답은 나는 뇌다로 귀결될 수 있다. 그렇지. 그렇죠. 뇌죠, 사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생각은 뇌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한 이유를 또 설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적 자아의 모든 감정과 생각은 뇌가 작동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뇌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뇌의 구조 그리고 뇌에서 생각을 하는 작동 방식 그리고 뇌의 본성 네. 모르고는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이어가면 요즘 대중의 최과학은 바로 뇌과학이고 사람들은 이 두 가지의 목적으로 뇌과학 책을 읽는다고 분석을 해보는데 첫째는 바로 생존이고 뭐 네. 지속해서 이야기해오던 그리고 둘째는 바로 자기 이해라는 거야. 음. 자신의 성격과 기질을 파악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뇌과학은 도움이 된다라는 거지. 정확히 말하면 뇌과학은 도움이 된다라고 대중이 본다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또 유시민 작가는 대중을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뇌의 물리적 구조와 작동 방식에 대해 알아낸 사실 가운데 중요한 것을 간단히 추려보았다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이 2장입니다. 간단히 추리 몇 가지를 전달하는 거지. 네. 이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뇌과학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저희가 오. 지대넘냐스에서 만난 경험이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랑 느낌이 의견이 일치하시겠네요. 그렇지. 심장설을 주장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까 얘기한 게 생각났어요. 그래 방금 염려이가 말한 그 심장설이라는 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쾌락과 공포를 포함한 감각이 모두 심장에서 비롯한다라는 견해를 굽히지 얼마나 않았다고 따뜻해. 해요. 네. 그래서 고뇌, 생각 모든 것들이 다 마음속에 심장에서 일으켜진다. 그래서 19세기 후반에 이것이 계속 심장설이라는 지배적인 학설로 군림해 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에 관련된 뇌과학의 역사도 짚어주고 있고요. 이건 사실 제가 뭐 심장이 진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기능적으로 인간을 총체적으로 지배한다 이런 주장은 아니지만 유퀴즈에 나왔던 정말 전설과 같은 레전드와 같은 질문 얼음이 녹으면 오, 이라는 질문을 주고 문과와 이과생이 대답하는 그 결을 볼 수 있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얼음이 녹으면 이과생이 대답하길 물이 된다. 물이 되고. 문과생이 답하기를 봄이 온다. 저는 봄이 온다 쪽입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어때? 낭만은 냠냠 어때? 저에게 찾아주세요. 거짓말하는 거죠. 진짠데? 아. 이건 진짜야. 감수성이 그럼 되게 뭐는 풍부하네. 물이지. 뭐는 가짜. 뭐는 가짜야. 아 왜냐면은 아니에요. N이나 T라서 내가 그런 분야에서 아니야. 오빠 N이잖아. 응, N이 봄이 온다고 생각하는 걸 말하는 쪽이야. 그렇지. 네. 그래. 그래서 그게 가능하구나. 언니도 N인데 근데 근데 그건 둘이 똑같잖아요. 근데 그건 물이지.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물이지. 얼음이 녹으면 네. 멋있다. 근데 봄이 온다는 말 마음에 들어요. 아, 근데 거봐. 상상도 안 여기 돼. 문과야. 어떻게 너무 그러니까 문장이 매력적이지 않아? 시적인 표현이긴 한데 허무 맹랑하다. 집에 가서 시리랑 놀아. 시리랑 둘이 대화해. 허무 맹랑하다. 음. 얼음이 녹으면 정말 저 인간미 없는 사람들하고 저는 같이 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 정말 아리스토텔레스 같으시네요. 아이슬이라고 부르시. 아리이슬. 아리스.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온다. 아 가끔 시를 쓰잖아요. 그쵸? 그렇지. 난 또 시를 쓰니까. 어. 왜? 아, 난 또 시를 또 시인이잖아 시인. 시인 이슬로 불러주세요. 보고 그럼 싶네요. 인정. 저는 문학가입니다. 문학가. 인정합니다. 어떤 시일지. 사랑의 시를 쓴다고 그때 말했던 것 같은데. 야한 거 써요. 야한 거. 그랬어? 시를 사랑의 시를 쓴다고 했던 것 이해됐어. 같은데. 오케이. 예? 야한 시를 이해했다고? 오케이. 세상에 나올 수 없는 시라서. 네,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저의 시 낭송회를 한번 독서스텔라에서 아무도 원치 않으시겠지만 그 시는 본인이 쓴 시를 낭송하겠다. 그렇지 알겠습니다. 질려하네. 설마. 순간 질끈 감았어 눈을. 그리고 신경세포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신경세포를 거론한 이유는 과학이 종종 인문학을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기도 했다면서 그 사례를 들어주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론 중에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얘기를 하거든요. 많이 들어봤지. 어.
이 경제학 이론 중에 하나인데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은 어떤 소비자가 같은 재화의 소비량을 계속 늘려나가면 마지막 한 단위를 소비해서 얻는 쾌락의 양이 점차 줄어든다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재화를 계속해서 구매를 하면은 많이 구매를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이 재화를 얻음으로써 얻는 쾌락 같은 게 줄어든다는 거죠. 여기서 쾌락이란 뭐 만족이 될 수도 네, 있고. 만족도. 네, 여기에 대해서 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신경세포의 작동 방식과 특성을 드러내는 현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개념을 한 가지 언급하는데 바로 법칙과 현상의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점이고 네. 이러한 구분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본인이 전공한 경제학을 네. 경제학 개념을 끌고 들어온다. 그래서 실제 경제학자들이 법칙이라고 부르는 현상은 단순히 현상일 뿐이지 그건 법칙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네. 그리고 오히려 과학에서야말로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이 네. 법칙으로서의 더 의미를 진정으로 부여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칙은 역시 먼 미래 혹은 가까운 미래에 법칙이 아니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네. 그 내용까지 함께 설명하고 있는 거야. 네. 음. 그래서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을 과학적으로 해석을 하고자 19세기 중반 헬머홀츠가 발견한 신경세포 얘기를 해주는데요. 같은 종류, 같은 강도의 자극을 계속 가하면 이 신경세포는 점점 둔감하게 반응한다는 현상을 헬름홀츠가 발견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에는 굉장히 새로운 정보였는데 신경세포의 이 반응이 바로 앞서 표현한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에서 이제 소비자의 반응과 접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법칙이 아니고 이건 단지 신경세포가 생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뇌에서 조합한 현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건 네. 역시 생존을 위해서. 네. 자, 이 책이 그래서 과학을 다루는지 인문학을 다루는지 애매모호한 경계선에 있다고 느낄 수 있을 만한 부분이 바로 책의 60페이지. 마르크스는 노동만이 가치를 창출한다는 스미스의 노동가치론을 계승했다고 설명하면서 노동자가 창출한 가치 중에서 임금으로 지급한 것을 뺀 잉여 가치를 생산수단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근거로 자본가 계층이 착취한다고 규탄했다는 거야. 자, 그런데 한계 생산력 분배 이론은 마르크스의 착취 이론에 대한 정면 반박이 되었고 자본가와 노동자는 저마다 가진 것을 제공한 대가로 생산에 기여한 만큼 생산물을 나누어 가지게 된다는 거지. 자, 이제 유시민 작가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질문해보길 여기에 대체 무슨 착취가 있고 계급투쟁과 사회주의 혁명이 왜 필요하다는 말이냐고 되물을 수 있다는 거고 네. 시장경제 체제는 자유롭고 공정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혁명이 필연적이고 정당하다는 주장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다 강한 어조로 설명하고 있다. 네. 그리고 칸트의 인식론과 도덕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저희가 칸트에 대해서는 지난 지대넘냐 제로, 원, 투 세 권에 유일하게 모두 등장한 철학자로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책에서 각각 다루는 칸트의 세 가지 특징을 저희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시민 작가가 난해함을 기준으로 철학의 최고봉을 정한다면 칸트는 헤겔, 니체와 함께 단연 강력한 후보가 될 것이다라고 표현해요. 유시민 작가는 그렇게 표현했고 지대넘냐를 쓴 최 사장은 칸트를 중간 보스 정도라고 이야기했지. 근데 저는 여기서 몰랐던 내용이 칸트가 대학에서 철학과 함께 수학과 물리학을 공부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칸트의 생애를 찾아보면 자연 철학을 공부했다고 나오는데 과학이라는 말이 생기기 전에 자연 철학이 과학을 의미했었다고 하네요. 그렇지. 그래서 칸트가 쓴 순수 이성 비판에는 물리학, 기하학, 대수학 그리고 생물학의 용어도 출몰하기도 했다고 해요. 칸트야말로 꾸준히 또 다뤄왔던 만나왔던 철학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부연 설명한다기보다는 나는 이런 대목이 책에 마음에 들더라고. 네. 책의 68페이지. 자, 유시민 작가가 말하길 과학자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지만 철학자는 모른다는 말도 무언가 아는 것처럼 한다. 과학자와 인문학자는 무엇보다 그런 면이 다르고 본인은 그게 인문학의 매력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과학으로 증명한 사실만 책에 담아야 한다면 국립중앙도서관 따위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제가 바로 철학자 같은 사람입니다. 갑자기요? 예?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하니까? 예? 모르는 뭐야? 우리 오늘 마지막이야? 아니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모르는 말도 무언가 아는 것처럼 한다는 거지. 이 말이 아니. 모르는 것도 아는 것처럼 한다는 거지. 예? 내가 방금 그렇게 말했잖아. 여기 책에 나온 대로라면 아, 모르는 말도 무언가 아는 아는 것처럼 한다. 네. 그냥 아는 것처럼 하는 거랑 다른 거야. 무언가라는 표현은. 무언가를 빼먹었네요. 이런 제가. 좀 문과적인 해석에 오케이, 대해서 좀 오케이. 집중해 주세요. 제발. 무언가. 그렇지. 알겠습니다. 그냥 아는 것처럼 하는 건 사기꾼이고 그래. 그러나 무언가가 들어가 예? 아, 오케이. 저를 부르셨네. 아닙니다. 무언가에 저를 대해서 부르셨나요? 그 의미를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서 책에서 나름 이렇게 유시민 작가가 군데군데 철학자와 과학자 또는 인문학과 과학을 구분해 나가는 방식이 정말 문학적인 표현으로 문과적인 해석으로 접근하는 게 재밌더라고. 네. 그리고 71페이지
저자는 20살에 칸트의 인식론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내가 지금은 아는 것처럼 말을 한다고 해요. 네. 이게 무슨 철학자시네요. 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고 하니 음. 뇌과학과 양자역학을 얻어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칸트의 인식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제 양자역학 그리고 뇌과학이란 분야를 조금이나마 책을 통해서 공부하고 주변 과학자들과 대화를 통해서 아 칸트가 말하는 감성 형식 그리고 사고 형식이라는 패턴 그 뇌의 작동 방식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뇌는 감각기관이 보내는 정보를 특정한 패턴으로 처리함으로써 외부 환경 변화를 빠르게 인지하고 몸을 신속하게 제어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물 자체에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이 말은 이제 칸트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보이는 것을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나름의 인식 방법으로 감각을 통해서 인식한다. 이 인식론을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자체와 물자체를 나눠서 설명하는 방식이고 네. 이 내용을 저희가 지대넘냐 제로 1, 2에서 각각 다양한 방식으로 아, 그래요? 크게는 3가지 방식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어요. 네. 네.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 내가 직접 보는 것이 옳지 않을 수 있다. 오, 그쵸. 혹은 그것이 그 자체가 아닐 수 있다. 아닐 수도 왜곡돼서 있다. 보는 걸 수도 있다. 그렇지, 왜곡돼서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질을 바라보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으로 저희가 네. 충분히 설명을 전달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칸트의 인식론을 양자역학과 맞닿아 있게 설명을 잘 해주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이 빛을 전자기파 그리고 가시광선에 따라서 빛이 우리에게 파동으로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해석을 해주고 있고 동시에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빛이 입자임과 동시에 파동을 지니고 있다라는 네. 부분도 바로 이 설명해주고 설명입니다. 맞아. 앞에서 언급했던 과학은 논쟁이다 해서 제가 기깔나게 설명했던 양자역학 그 자체를 가져왔던 네. 그 순간을 다시 한번 찾아서 들어주시면 이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칸트의 인식론에서 우리는 빛이라는 사물 자체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따라서 그것이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라는 표현이 방금 이슬 오빠가 말한 마치 있을 양자역- 수도 있고 없을 없을 수도 수도 있다. 있다. 그렇죠. 두 가지가 모두 공존하고 존재할 수 있는 상황, 네.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현재의 과학기술로 증명하지 못할 뿐 언젠가는 그것이 증명되는 시기가 온다면 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고 네. 그러한 논쟁을 저희가 과학은 논쟁이다라는 책을 통해서 과학자와 과학 철학자 분들이 나누는 대담을 통해서 그쵸.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지. 네. 자, 그래서 칸트에 대해서 사실 대부분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이라 나는 좀 익숙하게 읽다가 78페이지 칸트를 저격하는 내용은 책을 통해 처음 봤거든. 네. 누가 감히 칸트를 까? 근데 까더라고. 자, 음. 작가가 말하길 칸트는 인간의 지적 잠재력과 과학혁명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랐대. 칸트가 무언가를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걸 난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오. 인간이 감각기관으로 포착하지 못하는 대상을 인지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야. 누가? 칸트가. 그래서 분자, 원자, 전자 같은 미시입자는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는 거지, 그 당시에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알고 그죠. 인지하기 때문에 무지개라는 현상의 사물 자체가 무엇인지 알고 그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다른지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지. 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칸트는 과거에 이런 파동의 입자설, 파동설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물 자체의 인식을 우리가 다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았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라고 오히려, 오히려 네.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지. 결국은 네. 그래서 까는 내용이 아니고 그쵸. 그를 그쵸. 더 높이 더 올리기 높이 위한 돌려서 높이 올렸다. 몰랐으면서 이걸 알았네? 그것도 그렇죠. 그리고 칸트는 몰랐으면서 이거를 철학적으로 알았네도 되고 또 달리 말하면 그 당시에 몰랐던 거를 과학적인 이론과 양자역학이라는 발견을 통해서 설득력 있게 칸트의 인식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네. 이걸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칸트를 만나고 칸트를 뒤로 하고 맹자를 만나러 갑니다. 제가 과거에 이야기했습니다. 맹순고 루옵소 우리 성선설의 대표적인 아저씨가 왔습니다. 아 오랜만에. 맹자씨. 성인이죠, 성인. 예, 네, 맹자를 만나러 가고요. 맹자를 가장 좋아한다고 또 설명하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맹자의 사단론을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맹자를 한 10번은 만난 것 같아요. 그랬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느낌입니다. 10번? 왜 이렇게 많이 만났지? 저희가 이 맹자는 다른 책에서도 다뤘었죠. 3부작으로 연장을 했었던 최 사장의 책 네. 지대문략에서 다뤘었던 적이 있다. 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죠. 했던 거고 네. 네, 그래서 맹자가 군자의 미덕으로 제시한 인의 예지 중에 측은지심과 우리의 몸속에 있는 거울신경 세포가 서로 맞닿아서 설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거야말로 정말 인문학자의 인문학적인 해석이지. 오, 네. 인의
인의 예제를 거울신경세포에 빗대어 설명하려고 한다? 이런 시도 자체가 굉장히 새롭고 네. 이것이 맞든 틀리든 음. 어느 정도 이 내용에 대해 흥미를 갖게 된다면 충분히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네. 네. 85페이지. 인간은 선한가 악한가 또는 이기적인가 이타적인가 이러한 인문학자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인간 본성을 두고 논쟁을 했지만 어떤 합의에도 이루지 못해 왔었죠. 하지만 그 일을 신경과학자들이 해냈다고 해요. 1992년 이탈리아 파르마 대학교 연구진들이 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원숭이 두피질의 일부 뉴런이 다른 원숭이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볼 때 발화하는 현상을 발견한 거죠. 연구자들이 인간의 뇌에도 같은 기능을 하는 뉴런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이것을 거울신경세포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이름으로는 마음을 읽는 세포라거나 문명을 만드는 뉴런이라는 명예로운 별명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 거울신경 세포가 인간의 어떤 모방과 공감에 관여를 하는 세포가 되는데 이 부분이 앞서 표현한 맹자의 측은지심에서 타인의 불행이나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 도우려고 하는 그런 생물학적 본성에 대해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과학이 발견해냈고 정의했다라고 설명하지만 사실 그러한 출발에는 이미 측은지심이라는 이 고대 문명부터 흘러내려온 수천 년간 인류사를 지배해온 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본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지.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내고자 이 실험이 성립이 된 거지. 네. 나는 측은지심이란 개념이 없었다면 과연 이러한 실험조차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을까라고 되묻고 싶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누군가는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기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왜 이 둘이 다른 양상을 보이지? 라는 의문을 과학적으로 그 사람의 세포, 신경세포를 연구하고 거울신경세포? 그걸로 증명을 했다라는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유시민 작가가 맹자에 대해 재평가를 해본다면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맹자는 철학자보다는 과학자가 어울릴 사람이라고 평가하면서 인문학과 과학을 넘나드는 사회생물학자가 되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네.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맹자는 관찰하고 추론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났고 그 유명한 유자입정 이야기가 그 능력을 입증한다고 설명하는데 이 유자입정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맹자 공손추 상 6편에 나온다고 하니까 오.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거울신경 세포 혹은 거울신경 시스템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 뇌의 이기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이타적 행위도 하게 만드는 어떤 본성이 깃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앞에서 말한 인간은 과연 선한가 악한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칸트와 맹자를 지나 자유의지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2장에서 다루는 마지막 내용이고 네. 자 여기서는 유시민 작가가 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굉장히 심플하게 93페이지 질문도 없어. 그냥 답이야. 뇌는 왜 존재해? 생존하기 위해서다. 그것이 뇌의 존재 이유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본업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내 존재 이유는 생존이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반문을 해본다면 자살하는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뇌가 생존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나? 자살이 생존과는 가장 먼 행동 방식과 선택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쵸. 그 단지 뇌의 어떤 호르몬이나 물리적인 변화일 뿐이다라는 설명인데 지금 책에서는 자아라는 것이 자유의지라는 것이 그럼 자살한 사람들의 뇌의 물리적 변화가 급속도로 변해서 자살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걸 입증해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실제로 건 그렇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뇌의 기능이라던가 일부 구간이 쇠퇴하고 활성화되지 않는 과학적인 현상을 보면 우울증 그런 심리적인 변화도 뇌의 변화, 물리적인 변화에 따른 것으로 기인된다라는 거는 증명이 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유시민 작가가 설명하는 것처럼 뇌는 생존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네. 지금 펭수이가 말한 뇌의 일부 기능이 잘못된 거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작동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혹은 오작동한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생존을 위해 달려야지. 그 살고 청량은. 싶도록. 근데 그럼에도 자살이란 행동을 인간이 선택하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뇌가 생존을 위해 존재하는 게 맞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야. 네, 그렇죠. 뇌라는 존재 자체가 뉴런의 활동이 스스로 생존만을 위한 것으로 달려나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반대 방향으로 역방향으로 그렇지. 활동을 하게 되게 완전한 있느냐. 역방향이지. 그렇죠. 그거는 이걸만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렵다. 나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그런 질문이 머리에 떠오르더라고. 네. 네. 그럼 자살은 어떻게 돼 이렇게? 근데 그게 95페이지에 특정한 신경전달 물질 하나의 부족 또는 과잉으로 뇌라는 소프트웨어 전체 오작동을 일으키기도 하잖아요. 예컨대 도파민은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함으로써 동기부여를 하고 습관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죠. 도파민 분비량이 너무 적으면 그 사람은 둔감해지고 느려지고 또 지나치게 많으면 충동적이게 되는데요. 이런 뇌의 도파민의 분비에 따라서 사람들의 활동이
다 생존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갈 것이냐에 따라 중독이 되기도 하는 현상에 그치. 대해서도 설명해주고 있어요. 결국 우리 현대 인류는 도파민의 노예, 도파민의 네. 중독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다는 내용인 것 같고 네. 난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실제 도파민의 분비가 활성화되는 것이야말로 인간 본능과 쾌락에 가장 맞닿아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 그렇죠. 음. 그래서 요즘에 문제시 되고 있는 마약 또한 이 도파민의 농도를 유지시키려고 더 중독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해 주는데 오빠가 말한 것처럼 인간이 어차피 도파민에 의해서 움직이는 작동되는 기계에 불과하다라는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왜냐면 그쵸. 뇌는 생존을 위해 기계적으로 일하고 그러한 뇌에서 찾는 여러 가지 선호 중에 네. 생존을 위한 그 과정에 도파민 분비는 굉장히 본능적이고 본질적인 추구라고 한다면 네. 도파민을 쫓는 게 인간의 존재 이유까지라고도 볼 수 있는 거지.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파민 분비가 촉진되는 것의 긍정적인 사례로 유시민 작가가 말하길 기부천사, 헌혈왕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야. 도파민 분비가 많이 촉진됨으로써 이렇게 기부라든지 헌혈이라든지 어, 사회에 그 행복에 기여하는 대한- 선한 행복에 대한 영향력이 그렇지. 폭등할 수도 있다. 이런 도파민의 분비로 이런 시냅스의 연결이 강화되는 것이고 네. 그럼으로 인해서 유전자의 발현 패턴을 바꿔버리니까 네. 그게 바로 굉장히 좋은 일에 대한 선순환도 가져올 수 네. 있다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뇌가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소프트웨어에 불과하다면 네. 인간의 뇌는 어떤 면에서는 기계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무리 잘 관리를 한다고 해도 인간의 뇌 또한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나이가 들면 현명해진다는 말에 나는 동의하지 못한다 라고도 하고 있어요. 이건 실제로 그렇지. 현명해진다라는 게 철학적인 의미이잖아요. 사실. 나는 항상 현명해지고 있는 것 같아. 문학적인 표현. 예? 아, 어? 예? 나 그러니까 뭐라고? 현명이라는 걸 정의할 수 없잖아. 누가 더 현명하다. 나는 더 현명. 아, 그러니까 내 말은 현명이 어디 계산돼서 이런 나오는 캐릭터 값이 한 명은 아니잖아. 있어요. 아, 그래, 그래. 뭐가? 현명이 뭔가 계산돼서 나오는 값이 아니다 그러니까 보니 현명치수 100, 뭐 현명치수 150 지수가 이 있는 건 정도만 아니니까. 150, 100 또는 그 이하. 150, 200, 아까 뭐 몇 점 만점인데요? 1000점. 어차피 내가 만점이야. 1000점. 1000점만 둘이 너무 낮은 거 아니야? 둘 다 낮아. 난 500. 그러니까 나는 현명하다. 스스로 생각한다. 네, 그래서 안 이제 물어봤어요. 유시민 작가는 안 현명해진다는 말을 자꾸 왜 이렇게 강제? 아니 물어본 줄 알았어. 물어본 사람. 물어본 사람. 내 이름을 부른 것처럼 누군가가 계속 이 나를 특정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어 중에 하나가 계속 나를 찾길래. 현명. 현멍이 아니고 현명. 현명. 현명 얘기하자마자 갑자기 나는 100. 난 150. 내가 제일 많아 계속. 네, 그래서 이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유시민 작가는 동의하지 않는다. 현명이라는 것은 사실 인간의 뇌는 퇴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맞으려면 인간의 뇌가 무조건 뉴런이라는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리고 데이터 양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된다고 쳤을 때 그게 맞다면 인간의 뇌는 나이가 들수록 현명해지지 않고 오히려 쇠퇴할 거다라는 거죠. 그쵸. 책에도 설명이 나와 있지만 내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실제로 매일매일 내 뇌는 퇴화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개인적인 노력을 쏟아붓는다고 해도 우리 몸속에 있는 특히 뇌에 있는 대뇌피질의 신경세포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줄어드는 것은 막지 못한다는 거야. 그죠. 물론 서서히 노화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 있겠지만 음. 그리고 최근에 방영됐던 유퀴즈에서도 노년내과 교수님이 나와서 네. 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흥미롭더라고. 뭐라고 했는데요? 그 변곡점이 3번이 있대. 노화하는 과정이 크게 맞아들이는 노화가 34세가 한 번이고 그리고 중간 과정이 있고 70세가 한 번 있다고. 그래서 그때마다 굉장히 인간이 큰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맞아. 딱 그때 훅 늙었어. 내가. 다시 몇 세? 34세가 시작. 오. 동의. 찐 노화의 시작. 음. 아. 노년내과 교수님이 이야기한 오. 거니까. 그런 내용도 지금 이 책과 결이 닿아서 굉장히 재미있게 볼 수 있었다. 네. 2장에서 마지막으로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단단하지 않은 자아 그리고 쇠퇴하는 뇌를 갖고 있는 인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자유의지에 대해 본인이 있다고도 없다고도 확언하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뇌 과학을 알고 나니까 자기를 포함해서 어떤 인간도 무한정 신뢰하거나 무한 불신하긴 어렵겠다 생각되는 거죠. 그렇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하길 단지 나 자신의 삶 하나를 스스로 결정하려고 애쓸 따름이라는 게 우리 개인이라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이고 악과 누추함을 되도록 멀리하고 선과 아름다움에 다가서려 노력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남은 길지 않은 시간을 살아내보자라고 정리하는 게 바로 유시민 작가 본인이 뇌과학에서 얻은 인문학적 결론이라고. 네.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시적인 있어요. 표현이네요. 문학적인 표현. 그렇게 2장 뇌과학을 뒤로하고 3장으로 넘어갈게요. 3장.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생물학.
생물학에 관해서는 저희가 과학 파트 중에서도 유독 많이 만나왔던 것 같은데 스티븐 해리스의 세계를 정복한 식물들, 브라이언 에어의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그리고 룰루 밀러의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책들에서 만나왔었고, 그리고 역시 지대넘약 같은 책에서도 충분히 구현이 되었었던 것 같고. 네. 네. 맞아요. 생물학 하면 빠질 수 없는 다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윈은 하룻밤에 읽는 영국사에도 나왔습니다. 아, 맞네요.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어. 다윈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나온 그를 책이- 만나왔던 책들이 기본적으로 4-5권은 열거가 되니까 그치. 이거 다 제가 열거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이런 캐릭터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실제 사회생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오해하지 캐릭터가 마세요. 다른 거예요. 네. 맞아요. 사회생활 잘하는 분이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맞아요. 엄청 젠틀해요, 밖에서는. 딴 사람한테. 딴 사람 여기서는 아니야. 여기서는 절대 젠틀 따윈. 맞아, 바라지도 않아. 본 적이 없어서 어떤지 몰라. 네, 미안합니다, 여러분. 예. 그러나 저는 아주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안부. 네, 다윈을 이야기하면서 다윈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다윈주의는 자유주의나 사회주의 같은 사상 이념, 철학 또는 이데올로기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다윈주의자는 모든 종의 공통의 조상에서 자연 선택을 통해 진화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해요. 그래서 인문학자들도 얼마든지 다윈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기적 유전자의 리처드 도키스도 다윈주의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다윈이 쓴 종의 기원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모든 종은 공통의 조상에서 유래했다.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다윈은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 말이 되게 설명한 최초의 인간이라고 표현을 해주면서 이 다윈의 이론이 보통 많이 알려진 내용으로 진화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화론은 곧 자연 선택론이라고도 해석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윈의 종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멜서스의 인구론까지 끌어오거든. 멜서스의 인구론을 간단히 설명하는 내용을 전해드리면, 멜서스가 주장하길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질병이나 전쟁으로 사람이 충분히 죽지 않으면 식량 부족으로 사람이 굶어 죽는 사태가 찾아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예방책으로 출산율을 낮추는 것. 그런데 멜서스는 인위적 피임을 해야 할 정도로 난잡한 성행위는 여성의 품위를 해친다는 괴상한 논리에 집착했고, 노동자와 빈민의 주거 환경을 비위생적으로 만들어 전염병이 잘 돌게 하고 공중보건 정책과 빈민구제 정책을 폐지하라고 권했다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또 우파에서는 진화론을 오남용하기도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멜서스와 또 다르게 영국 철학자 스펜서가 창안한 사회 다윈주의를 시작했다고 해요. 스펜서의 이론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부자와 권력자는 사회의 환경에 잘 적응한 사람이고, 가난하고 그리고 무지한 사람은 적응에 실패했다라는 증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육강식의 자연스러운 룰에 따라서 사회적 도덕적으로 바람직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은 적자 생존에 의해서 소멸되게 내버려 둬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주장을 바로 다윈이 스펜서를 위대한 철학자라고 평가하는데 근거가 되었다는 얘기고, 바로 이 적자 생존이라는 말이 종의 기원 개정판에서 받아들여졌다는 거야. 이런 사회 다윈주의는 우생학의 주장에 더 힘을 얻게 되었던 안타까운 방향으로 흐르게 됐던 건데, 그쵸. 우생학은 또 저희가 룰루 밀러의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해서. 네. 그랬죠. 사실 다윈은 좌파도 우파도 아니었고, 오히려 본인의 진화론을 사회 다윈주의자와 우생학자가 끌어다 쓰는 거를 반박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회 다윈주의는 열등한 개체를 제거함으로써 사회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우생학과 결합이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종의 기원, 스펜서의 적자 생존, 그리고 멜서스의 인구론까지 이러한 내용들을 유시민 작가가 말하길 기괴한 주장을 했다라고 표현하면서, 네.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면 인구론을 소개한 청춘의 독서와 같은 책들을 찾아보길 바란다고 각주에도 네. 설명을 부연하고 있고, 네. 이러한 유시민 작가의 개인적인 시각을 바라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 요소로 볼 수 네. 있겠다. 그래서 다윈주의에 이어서 유전자 선택론을 제시를 해주는데요. 이 유전자 선택론은 이기적 유전자의 핵심 내용이라고 해요. 유시민 작가가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충격과 감동을 동시에 받았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여기서 말하는 감동 포인트는 모든 동식물의 DNA가 같은 언어로 쓰여 있다. 이게 감동 포인트였다고 하고요. 반면 충격 포인트는 생물학 이론을 통해 사회주의 체제가 실패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감동 포인트의 모든 생물의 DNA가 같은 언어로 쓰였다는 것이 왜 감동 포인트였냐면 네. 유시민 작가 본인은 사실 존재의 고독을 느껴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나뿐이고 나와 유사한 존재는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모든 DNA로 나는 물론이고 자연 속에 있는 꽃이나 나무 그리고 길고양이마저도 다 해석할 수 있는 존재였다라는 게 이제 감동 포인트였다고 하네요. 저도 감동인데요. 나는 감동 그 자체지 그럼. 그 언니는 그럼 혹시 여기서 말한 전혀- 것처럼 전혀 이런 거 상식이잖아. 어처구니가 없군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이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 예? 모든 같은 언어로 DNA가 써져 있다는 거? 우리 다 책에서 그동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랬다. 그 부분만 빼고 읽었어. 언제? 그때만 그때. 이미 다 녹음으로 몇 번이 나갔는데 방송으로. 하지만 저는 부정하고 읽었을 싶습니다. 텐데. 음. 네, 그랬다. 그래서 우리 유전자라는 것은 단지 네 종류의 네 가지 알파벳으로 해석이 되고 쓰여질 수 있다라고 전달을 하고 있고요. 단지 이 염색체가 몇 개 존재하느냐, 몇 쌍이 동일한 것이냐에 따라서 이파리일 수도 있고 초파리일 수도 있고 뭐 영장류일 수도 있고 인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팽숙이가 말씀드린 기준을 적용해 본다면 피부색과 외모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약 80억 호모사피엔스는 모두 같은 종에 속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지. 네. 그래서 유전자의 수명은 최소한 100만 년 단위로 측정이 된다고 해요. 개체는 수명이 너무 짧아서 그 집단은 독립한 생물이 아니어서 자연 선택의 단위가 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개체와 집단은 하늘의 구름이나 사막의 모래처럼 잠깐 존재할 뿐이라는 거죠. 이것이 유전자 선택론의 요지라고 해요. 앞서 도킨스가 쓴 이기적 유전자라는 단어는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전달하고 있는데 유전자에는 의식이라는 게 사실은 없잖아요. 그쵸. 근데 그 유전자에 이기적이다라는 어떤 의식을 넣었다는 게 문학적인 표현이라고도 짚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유전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그 불변 상태로 자기를 유지하면서 많은 생존기계의 몸에 퍼져나갈 뿐이다 라고 해서 그것을 이기적 유전자로 표현했다고 하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유전자가 이기적이지 않더라도 음. 유전자가 구성하고 있는 인간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음. 사실은 이기적 유전자라고 책에 제목을 붙였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쵸. 네. 그래서 계속 이 유전자라는 게 사실은 인간이라는 개체보다도 굉장히 오래 살아남은 하나의 생명체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나이는 곧 유전자의 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떤 생물 개체와 동식물의 군집도 유전자처럼 오래는 존속하지 않죠. 오직 유전자만이 40억 년에 가까운 시간을 생존하고 번식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기적으로 혼자 살아남았다라는 표현도 전달하고 있네요. 그렇지. 책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38억 5천만 년 전쯤에 바닷물 속에 자기 복제 능력을 가진 유기분자가 자리를 잡았을 것이라고 어디선가에 정리된 내용을 유시민 작가가 전하고 있고, 네. 그리고 순차적으로 35억 년 전, 26억 년 전, 그리고 18억 년 전 이런 식으로 다른 과학책에 잘 정리된 내용들을 네. 다시 여기서 재정리해보고 있다. 네. 그래서 127페이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이 인문학 기준 질문에 유시민 작가는 오랫동안 대답하지 못해 왔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생물학을 들여다보고 나서야 이 뻔한 대답이 있는데도 모르고 살았음을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의미는 사실은 없다라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찾지 못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의미는 실제로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찾지 못했다라고 네.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찾지 못한다는 그치.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각자 만들어야 한다고 음. 주장한다. 네. 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까? 어떤 의미로 내 삶을 채울까? 이것이 바로 과학적으로 옳은 질문이지만 과학은 그런 것을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해하고 생각해 보려면 인문학을 소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정리하면 질문은 과학적으로 하되 답을 찾으려면 인문학을 소환해야 하기 때문에 네. 그러한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인문학의 존재 이유이자 목적이라고 이 책. 책을 쓴 진짜 의도를 여기서 밝히는 게 아닌가. 네. 사실은 과학적인 내용을 정리 전달하는 건 정말 1차원적인 수준이라고 보거든. 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할 거였으면 이렇게 책 쓸 필요도 없었다고 봐. 맞아요. 오히려 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음. 본질적으로 본인이 몸담고 있는 이 인문학이라는 배경과 네. 인문학의 존재 매력을 이유? 전달하기 네. 위해서 그렇죠. 과학을 굉장히 교묘하게 잘 이용했어요. 잘 끌어다 쓰지 않았을까 음. 라고 보여지는 대목이 바로 이 책의 127페이지 명확하게 인문학의 존재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앞서 유시민 작가가 충격받았다고 표현을 했던 생물학 이론으로 사회주의 체제가 실패한 이유를 네. 설명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넘어가는데요.
책에서는 생물학자 윌슨이 음. 현대의 고전 반열에 오른 어떠한 책으로 자연학의 관점에서 보면 인문학과 사회과학은 생물학의 특수 분야이고 역사학, 전기, 문학은 인간 행태 관찰 보고이며 인류학과 사회학은 영장류의 한 종류에 대한 사회 생물학일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고 해요. 네. 이제 사회 생물학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사회생물학은 사회성 행동의 생물학적 측면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하는데요. 자연 선택이 동물 사회와 동물의 사회성 행동에 어떤 작용을 했는지 설명해 줄 수 있는 학문인 거예요. 이 사회생물학에 대해서는 사실 사회생물학의 질문과 인문학의 질문이 다르기에 서로 반발이 있었고요. 그래서 윌슨이 앞서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생물학의 특수 분야로 분류되어야 된다는 것은 소위 생물학 패권주의가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유시민 작가가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느낀 감동을 전하고 저희는 이타 행동의 비밀로 넘어갑니다. 148페이지. 다윈의 종의기원이 출간한 지 100년이 지나서 영국 생물학자 해밀턴이 포괄 적응도라는 이론을 통해서 어떻게 인간이 이타적인 행동을 하도록 진화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다고 해요. 개미 실험을 통해서 이 이론을 증명했는데요. 일꾼 개미가 자신의 번식을 포기하고 여왕 개미의 출산과 양육을 돕는 친족 이타주의 행동을 함으로써 직접 짝을 찾고 자식을 낳는 경우보다 가족의 고유한 유전자 세트가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도록 돕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가족의 유전자가 더 오래 생존하도록 나보다 타인, 여왕 개미의 출산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준다는 실험을 통해서 증명한 건데요. 그렇지. 그걸 바로 이제 친족 이타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고 네. 개미의 이런 이타 행동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 인간 즉 호모사피엔스에게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의문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다. 네.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당연히 그 해밀턴의 접근법이 인간을 포함해 모든 동물의 이타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일반 이론으로서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네. 있다는 거지. 네. 그래서 이것이 가족주의 또는 혈연의식이라고 하는 의식과 감정의 생물학적, 유전학적 기초가 되었다고 해요. 친족 이타주의가 오로지 유전자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닌데 생존을 위한 상호 의존 그리고 접촉의 밀도와 빈도, 공동의 경험 그리고 공유하는 기억 등으로 이것을 인문학적으로도 친족 이타주의가 생기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물학과 인문학의 이론을 결합하면 친족 이타주의가 생긴 이유를 더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아는 혈연에 근거를 둔 비합리적 연고주의나 부정부패를 없애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도 같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쯤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리고 작년에 리뷰했던 브라이언 헤어의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네. 또 인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의 지난 방송을 들어보시면 더욱 즐겁게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하지만 이 해밀턴의 모델로 인간의 이타 행동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해요. 네. 154페이지인데요. 인간은 유전 연관도가 전혀 없거나 연관도가 있는지 여부도 알 수 없는 타인에게도 이타 행동을 한다는 거죠. 이것을 비친족 이타주의라고 하죠. 그렇지. 네. 그래서 왜 이 비친족 이타주의처럼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성 선택. 이성에 대한 선택이죠. 여기서 성이. 그러니까 네. 이타 행동을 하는 개체가 그렇지 않은 개체보다 배우자로 선택받을 가능성이 크다면 이타 행동을 함으로써 본인이 선택받고자 하는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존과 종족 번식이라는 인간의 본능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네. 더 그 이타적인 행동이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네. 볼 수 있고 네. 두 번째는 일종의 부작용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뇌는 유전자가 생존을 위해 조합한 기계인데도 불구하고 자연 선택은 보편적인 친족 이타주의로 진화시켰는데 우리의 뇌는 적응의 이익과 무관하게 그것을 확장시킨다는 거죠. 자신의 존재를 고귀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믿음 때문에 친족이 아닌 타인에 대해서도 이타적인 행동을 한다는 설명이에요. 그러한 이타 행동이 고귀하다는 관념도 우리 뇌의 인지 제어 시스템이 만들어냈다고 설명할 수 있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념이 유전자의 생존 기계인 사람을 이타 행동으로 이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연 선택은 유전자의 생존에 유리한 친족 이타주의를 진화시켰지만 우리의 뇌는 유전 연관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까지 이타주의 적용 범위를 확장해왔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굶주린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고 해변에 좌초한 돌고래를 구조하면서 기쁨에 들뜬다는 거지. 그래서 정리하면 진화의 부작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아름답다고 여긴다라고 볼 수 있다. 역시나 인문학자의 정리가 아닌가. 네.
유전자는 생존 기계가 베타 행동을 하든 이타 행동을 하든 사실은 상관하지 않는데요. 개인이 베타 행동도 하고 이타 행동도 하면서 그것을 초래한 결과는 각자 감당하기 마련인 거죠. 하지만 개인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해요. 집단은 극히 예외적으로만 이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집단이 클수록은 더 이기적으로 행동을 한다고 해요. 인간과 개미는 완전히 다르긴 하지만 인간 집단과 개미 집단에서는 닮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집단에는 양심이 없다. 그리고 개인들이 인종적, 경제적, 국가적 집단으로 뭉치면 힘이 허용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한다는 거죠. 집단은 크면 클수록 더 이기적으로 자신을 표현한다 라고 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고 국제적 분업이 이루어져 지구촌이라고 소위 말하는 하나의 마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지구인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건데요. 그 이유가 2022년 기준으로 개체수가 80억을 넘긴 호모사피엔스는 여전히 200여 개의 국민 국가로 나누어져 있고 부족 인간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마다의 국민 국가의 이익에 집착한 탓에 기술이 있는데도 지구 전체적인 문제인 기후변화나 해양오염 같은 이슈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이기적으로 있다는 거죠. 계속 네. 행동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전자는 사실 특정 종의 생존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모든 종의 모든 개체에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는 유전자가. 거예요. 네, 유전자가. 네. 그래서 정리하면 유시민 작가가 말하길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지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고 호모사피엔스가 없을 때도 지구와 생물은 존재했다는 거지. 이것은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 명제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인류가 사라진다고 해도 지구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그러나 기후위기와 핵폭탄에서 우리 자신을 구하려면 인류 전체가 협력해야 하는데 호모사피엔스가 그 일을 해낼 것이라고 확신할 근거가 없고 그래도 무언가 하긴 해야 한다는 거야. 왜? 우리 자신 말고는 누구도 우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내가 읽은 내용이 책의 160페이지인데 네. 이 내용은 소름 돋게도 유발 하라리의 인류 3부작에 나왔던 내용들, 문장들과 문구가 너무 흡사해.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에 약간의 의심을 품으면서 참고하지 않으셨을까? 많이 참고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호모사피엔스라는 워딩 자체도 그렇지. 이 워딩 그렇죠. 하면은 딱 그 사피엔스 책이 떠오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인류 3부작의 마지막 책인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의 책의 말미에서도 두 가지 위기, 기후위기와 핵폭탄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는데 그 두 가지를 명확히 여기서 다시 이끌어 왔다는 것도 그 책의 내용이 많이 참고되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네요. 자, 3장을 뒤로 하고 4장 가겠습니다. 4장. 단순한 것으로 복잡한 것을 설명할 수 있는가? 화학 분야입니다. 네, 책의 후반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4장부터는 화학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뤄봅니다. 4장에서는 우선 화학은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화학의 나쁜 이미지, 좋지 않았던 이미지를 언급해주고 있어요. 자, 어디까지가 우리라고 정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화학을 원체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화학으로 네. 먹고 사시는 분들 혹은 화학을 전공하신 분들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또 많이 계실 거기 때문에 말하기가 심히 조심스럽지만 일단 유시민 작가는 책에서 163페이지에 화학은 이미지가 나쁘다라고 전제하고 네. 이야기를 풀어간다는 것. 네. 사람들은 화학을 천연의 반대말, 인공의 나쁜 버전으로 취급을 한다. 천연 조미료, 생약, 천연 섬유처럼 화학의 반대편에 있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유시민 작가 또한 화학을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렇지. 수학을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한 부분과 정확하게 일치되는 내용이고 이것이 바로 본인이 문과 남자임을 자명하게 다시 한번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 아닌가 싶었더라고. 네. 사람들이 화학이란 단어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한 예로 1962년 출간된 레이첼 칼슨의 침묵의 봄을 예를 들어주고 있는데요. DDT를 비롯한 염화, 탄화, 수소 계열의 살충제로 인해 자연의 곡식들이 어떻게 변형되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네. 그래서 이 DDT와 같은 이 살충제는 특정 해충뿐만 아니라 모든 곤충을 다 죽였다는 그 결론을 도출해요. 그런데 이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 출간됐을 때 사실 미국 화학업계와 언론은 이 카슨을 신경과민에 걸린 여류 작가라고 깎아내렸대요. 그렇지. 그럼에도 진실은 승리하게 되어 있는 네. 법인 것처럼 네. 레이첼 카슨의 침묵에 보면 지금까지도 읽히고 있는 명저로 잘 알려져 있고 네. 저희가 아직 다루지 않았을 뿐 역시 곧 만나러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미국 정부는 다시 실태 조사를 했고 결과적으로 카슨의 말이 맞았음을 입증해내서 그 이후에는 모든 나라가 DDT를 비롯해서 염화탄화수소 계열의 살충제 생산을 금하게 됐대요.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을 인용하면서도 유시민 작가가 다시 말하길 화학자들은 화학의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라고 바라보고도 있고 대체 화학은 어떤 학문인가?
작가가 정의하길 물질의 조성과 구조, 성질, 관계, 변화를 연구하는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필수 생활용품 몇 가지만 보면 바로 이러한 화학에 대한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설명이 무슨 말인지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런 예로 립스틱부터 시작해서 오메가3, 비타민C, 비아그라, 소독약, 항생제, 일회용 기저귀, 시멘트, 젖병 등등 이 모든 것들이 화학 제품이라는 거지. 이어서 소금물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화학의 원자 그리고 분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더 쉽게 설명해주기 위해서 소금물을 예로 들어왔어요. 네. 소금이라는 것이 물에 어떻게 녹는지에 대한 과정인데요. 이것을 화학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화학의 정의를 다시 보면 물질의 조성과 구조, 성질, 관계, 변화를 연구하는 과학이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소금이 물에 녹는 현상마저도 물질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이 구조와 성질이 변화하는 현상이다. 그 과학적인 현상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여기서 재밌었던 내용은 화학은 환원의 필요성과 위력을 잘 보여준다. 환원이라는 것은 크고 복잡한 것을 작고 단순한 것으로 쪼개는 것인데 모든 대상을 이런 방법으로 연구하려는 경향을 환원주의라고 하고 원자와 같이 작고 단순한 것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물질의 변화에 대한 호기심이 본인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혹은 그것과 더해서 오로지 수학 재능이 없어서 문과가 된 것만은 아니라고 네. 본인이 문과 남자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책의 내용을 다시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시민 작가가 우주의 모든 물질이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일단 우주의 모든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보통 이 원소가 두 종류 이상이지만 산소나 금, 다이아처럼 원소가 하나인 물질도 있다고 설명을 덧붙여요. 그리고 이 물질의 기본 성분인 원소의 한 단위는 바로 원자이죠. 그래서 이 원소와 원자에 대해서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물질의 성질과 변화를 연구하는 화학자에게는 물질의 기본 성분인 이 원소가 중요하고 미시세계의 역학을 연구하는 물리학자에게는 원소의 한 단위인 원자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냠냠이가 말씀드린 원소로 모든 물질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내용은 저희가 과거 다뤘던 지대넘냐에서 최 사장이 충분히 물질을 어디까지 나눌 수 있나를 네. 통해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원소, 분자, 핵, 네. 분자 그 이상의 쿼크 단위까지 저희가 쪼개고 쪼갰던 기억의 맞네요. 대화가 네. 네. 그렇네요. 이렇게 쪼개지는 것들을 표로 한 주기율표도 책의 177페이지에 첨부가 돼 있어요. 네. 저희도 고등학교 시절에 거의 다 대부분 외우면서 배웠던 주기율표인데 그 유시민 작가도 본인도 뭐 학창 시절에 줄줄 외웠던 이 주기율표를 이제 다시 보니까 달리 보인다고 하면서 첨부해준 것도 있습니다. 이거 뭐 눈 감고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걸로요? 아 진짜? 스웰리베붕 남아알지 카카. 다시. 스웰리베붕 근데 여기 중간 아니지 간단하게- 태정태세 문단세임 예성명중 임명성 저는 까먹었어요, 예? 솔직히. 수엘리베 붕 탄질산? 리튬 베릴륨. 그렇게 외웠어요? 오, 그랬을걸? 뭐 노래 없나? 뭐 노래를 내가 문과는 불러서 음원을 등록할게. 원래 내가 부를게. 문과는 멜로디를 붙인단 말이에요. 아니 R&B 버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나 어쿠스틱 버전 이런 거 좋더라고요 좀. 수엘리베 붕 탄질산. 죄송합니다. 아니, 멜로디가 있어야지 잘 외워지지. 그러니까 저희 방송이 본연의 모습은 이런 건데 맞아요. 사피엔스나 지대넘냠만 듣고 오시면 진짜 훅 하고 당하실 수도 있어요. 저희 바닥까지도 갈 수 있는 녀석들이라는 거.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네, 이 주기율표는 화학자들이 물질의 성질과 변화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원소의 성격을 파악하고 그게 비슷한 행동을 하는 원소끼리 묶은 그룹을 말하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가로 방향은 주기, 세로 방향은 족이라는 이름으로 나뉘는데요. 가로 방향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전자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배열이 되어 있고 세로 방향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족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좋다. 자 지금 말씀드린 팽수기는 물리학도입니다. 아, 어렵네요. 설명을 정말 어렵게 하는데 자 책의 내용을 이어받아서 182페이지 물 이야기로 돌아가자고 유시민 작가가 설명을 한다. 자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데 진짜 여기서 문과적인 특성과 이과적인 특성으로 나눠서 설명을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 예를 들면 물에 대한 설명을 책에서 20줄 정도로 표현을 하는데 네. 자 물 이야기로 돌아가자. 그리고 딱 두 문장만 문과적인 시선에서 문과 남자로서 표현해.
첫 번째, 물은 소중하다. 음. 자, 이런 내용이 절대 과학적이지 않잖아. 그렇죠. 아, 물론 과학자들도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이건 뭔가 문과적인 감성이야. 그리고 두 번째, 소중한 대상은 깊이 있게 알아야 한다. 난 여기까지가 문과 남자로서 역할을 다 했다고 보고 그 다음 문장부터 바로 태세 전환. 이과 남자로 갑니다. 산소 원자는 전자가 8개고 1층 껍질은 전자 2개가 들어찼고 2층 껍질에는 전자 6개가 있다. 그래서 2층 껍질을 채우려면 그러니까 2층 껍질에 있는 전자 6개를 채우려면 전자 2개가 더 있어야 하는데 네. 8개가 자리가 있으니까요. 그렇지. 그래서 산소는 애타게 전자를 찾아다닌다는 표현을 쓴 거고 네. 이 애탄다는 표현도 사실은 굉장히 문과적이야. 그래서 산소 원자가 다른 산소 원자와 전자 두 쌍을 공유해서 2층에 그 전자 껍질을 채우면 다 8개를 채우게 되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산소 분자인 O2가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과학적인 해석을 문과적인 표현과 함께 섞어서 써주는 게 조금은 더 그래도 문과생들이 본투비 문과생들이 이 책의 내용 즉 과학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조금 더 어려움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지 낮추죠.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들더라고. 그럴 수 있겠네요. 예를 들면 이러한 물에 대한 이야기. 네. 네. 그 다음으로는 탄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일을 한 사람한테 욕을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 그런데도 당사자가 나서서 항변할 수 없는 처지라면 이라고 하면서 탄소가 왜 욕을 먹는지, 왜 비난을 받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는데요. 그치, 탄소라고 하면 책에서도 언급을 하지만 네.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으로서 잘못 오해받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지. 그죠. 온실가스의 주 원인이라고 탄소가 우리 흔히 알고 있고 온실 효과를 내는 기체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산화탄소와 메탄의 비중이 가장 크다고 해요. 네. 분자 화합물인 두 기체의 중심 원소가 바로 탄소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환경운동가들은 이 탄소 배출을 굉장히 흉악한 범죄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탄소를 안 좋게 생각을 한다. 하지만 과연 탄소가 우리한테 안 좋기만 한 것일까라고 반문을 해요. 네, 여기에 대해 유시민 작가는 그게 바로 문제다라고 지적하면서 국민국가의 정부들은 탄소 배출 규제를 꺼린다고 해요. 경제 발전과 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산업을 진흥해야 되는데 온실가스 배출을 이때 규제해버리면 산업 활동이 움츠러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을 줄였는데 다른 나라들은 계속 배출하면 어차피 기후위기를 막지도 못하면서 자기네만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일련의 현상들이 기후위기를 조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되네요. 그렇게 냠냠이의 설명을 이어가면서 유시민 작가는 탄소의 억울함을 덜어주려고 이야기를 꺼냈으니 아산화질소는 논외로 하자라고 정의하면서 내용을 그래도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면 187페이지 탄소는 잘못이 없고 지구에서 탄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예전 그대로라는 거야. 결국 절대적인 총량에 대한 이야기고 여기서 다시 호모사피엔스가 탄소를 악당 취급하는 것은 살인범이 칼을 비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면서 저희가 리뷰했던 사피엔스의 그 호모사피엔스를 끌고 오는 문과 남자를 여기서도 만나실 수가 있어요. 네. 네, 실제로 이 탄소는 소, 양, 돼지를 비롯한 모든 가축의 방기 또는 하품 배설물에도 탄소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석탄, 석유에도 탄소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탄소가 빠지지 않는 것은 왜일까라고 의문을 던져요. 네. 그 이유는 바로 탄소는 유능한 중도여서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중도라는 것은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어떠한 원자, 원소와도 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이성이 있다는 말이죠. 모든 생명체는 무기화학물과 유기화학물로 나뉘는데 이 둘을 가르는 것은 탄소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해요. 그래서 탄소가 있을 때 더 생명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는 생명이 존재하려면 DNA처럼 안정한 분자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만 분자의 안정성이 또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자, 때로는 그러한 분자를 쪼개어서 새 분자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인 건데 탄소는 바로 그런 분자를 만들기에 네. 딱 좋은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지. 왜? 탄소가 앞서 팽수기가 말해준 대로 유능한 중도로서 네. 탄소는 굉장히 신중한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네. 이 표현이 되게 문과 표현인 것 같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원소나 원자 그리고 탄소를 설명을 할 때 비유를 들어서 여기서도 탄소를 사람의 비유를 들거든요. 그래서 188쪽 아래쪽에 보면 탄소를 사람으로 치면 성격이 온화하고 태도가 유연하다. 남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지만 필요할 때는 원만한 관계를 맺는다. 이렇게 비유를 들거든요. 자, 네. 비유를 넘어 의인화까지 치닫는 네. 유시민 작가의 과한 표현. 탄소는 리버럴하고 부족 본능 따위는 없다며 네. 자기네끼리도 잘 뭉치고 다른 원소와도 잘 어울리는 음. 우리와 그들을 차별하지 않는 존재로서
하나의 인격체로 완성해내는 장이 바로 사장화학입니다. 아, 네. 그래서 자, 문과들을 배려한 음. 이런 과한 비유까지 들어서 설명을 더해주고 있어요. 저는 과안에서 빠지겠습니다. 그럼 충분한 설명을 해주고 있다. 자, 네. 자 그렇게 탄소를 표현해 나가는 방식을 재밌게 네. 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네. 드리면서 또 네. 내용을 넘어갈게요. 네. 마지막으로 환원주의 논쟁에 대해서 나오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환원주의라는 것은 거대하고 복잡한 것에서 이제 단순한 것으로 나누어지는 과정을 환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래서 화학자와 물리학자는 환원주의 논쟁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 말은 이렇게 복잡한 것에서 간단하고 단순한 것으로 설명하는 게 너무 당연하게 그런 식으로 항상 운동 법칙이나 과학들을 설명해 왔다는 거죠. 그러한 과학자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역시 인문학자도 환원을 거부하지는 않는다고 네. 설명하고 국가나 사회를 예로 들면서 대한민국은 크고 복잡해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히나 5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서로 거래하고 의존하고 또 협력하고 경쟁하면서 싸우고 지지고 볶으면서 현재 살고 있으니까 네. 사회재산을 보호하는 경제제도와 권력자를 주기적으로 선출하는 정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거지. 네. 자, 이러한 설명에서 신을 믿든 믿지 않든 어떤 신을 믿든 또 저마다의 자유기도 하고 정치와 종교를 엄격하게 분리하면서 사회적 계급이나 신분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자, 이러한 사실관계에 더해서 이익과 신념을 달리하는 개인과 집단들이 때로 충돌하고 때로 타협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런 사회가 생겼는지, 무슨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해결책은 무엇인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인문학자들은 설명하고 주장하고 예측한다는 거지. 방금 이슬 오빠가 말한 것과 또 반대로 195쪽에 보면 또 인문학자는 환원주의를 배격하기도 했다고 해요. 특히 생물학과 인문학의 접점에서 날카로운 마찰을 일으켰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어떤 인문학자가 사회생물학을 비판하면서 두 가지 주장을 내세웠다고 하는데 첫 번째 주장이 인문학을 생물학으로 환원할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문학을 과학과 통합할 수 없다. 그러니까 환원도 통합도 안 될 일이라는 거죠. 인문학은 인문학이고 과학은 과학일 뿐이기 때문에 이 환원이라는 것이 생물학에는 접목시킬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고 해요. 이러한 인문학자의 생물학에 대한 인문학의 입장을 밝히면서 반대하는 두 가지 근거와 이유를 들면서 유시민 작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아직 설명하지 못하는지 원리적으로 불가능한지 본인은 판단하지 못하겠다고 솔직하게 고백한다. 네. 이런 대목을 한번 주의 깊게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러나 여기서 이 주장이나 본인의 생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환원에 이어서 통섭에서 보다 이 설명을 더 자세하게 이어갈 것이라고 먼저 깔아둔다는 거지. 네. 네. 그래서 복잡한 것을 설명하는 임무를 수행하려면 그 연구자가 자신이 몸담은 세부 학문의 경계를 넘어서 다른 분야의 연구 성과를 습득하고 다른 분야의 연구자와 소통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과학을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사회를 하는 사람이든 이런 환원주의가 훌륭한 연구 방법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 통섭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통섭 단어의 정의를 설명을 해주는데 라틴어에서 유래한 단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컨실리언스라고 해요. 이 컨실리언스는 철학자 윌리엄 휴얼이 1840년에 출간한 귀납적 과학의 철학에서 처음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유시민 작가가 표현하길 이 망각의 운명을 선고받고 역사의 심연에 가라앉고 있던 이 말을 이 컨실리언스라는 말을 윌슨이 건져 올렸다고 해요. 그렇지. 장대익 교수와 함께 이 윌슨의 책을 번역한 최재천 교수의 말에 따르면 여러 분야 학자들의 의견을 듣고 고민한 끝에 통섭이라는 한국말을 번역어로 채택했다고 하네요. 그렇지. 장대익 교수는 저희가 과거에 리뷰했던 김상욱 교수의 과학은 논쟁이다. 김상욱 교수님의 7분의 과학자가 쓰신 그 책에서 한 분으로 만나볼 수 있었고, 저희 독서 스텔라가 5년간 진행됐지만 아직까지 최재천 교수님의 책은 만나보질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워낙 저명하신 분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통섭은 환원주의를 수단 삼아서 지식을 통합하는 것을 지칭하게 되었고요. 분야를 가리지 않고 통섭을 행했기 때문에 과학은 극적으로 발전을 했고 사회과학은 통섭을 거부하기 때문에 발전이 더디다라고 작가가 정리하고 있어요. 사회과학을 인문학으로 바꾸어도 이 진단은 그대로 들어맞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과학 또는 인문학이 이러한 통섭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발전이 더디다라고 강조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유시민 작가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요. 윌슨은 인문학을 사회생물학의 하위 분야로 통합하고자 하지 않았고 인문학의 명제를 과학이 밝혀낸 생명과 인간에 관한 사실에 비추어 보고 과학의 토대 위에 인문학을 재구축하고자 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자로서 유시민 작가는 과학자처럼 환원과 통섭을 동시에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결국은 인문학에서 주장하는 통합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네. 뭐 이런 표현들로 이런 단어들로 치환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통섭과 한원이라는 과학적인 개념에서의 설명을 음. 인문학으로 끌어온다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책이 202페이지 우리가 앞으로 다뤄야 될 기라성 같은 책들을 한 페이지에 잘 요약해 줬는데, 과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인문학의 과학의 토대를 제공하려고 노력했는데 우리가 앞서 1장에서 만났던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그랬고, 우주와 생명과 인간을 하나로 묶은 TV 다큐멘터리 코스모스를 제작하고 같은 제목의 책을 쓴 천문학자 칼 세이건도 그랬다. 그리고 엔드 오브 타임의 절반을 인문학에 할애한 물리학자 브라이언 그린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래서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물리학자 슈레딩거를 만나게 되는데, 그의 책 생명이란 무엇인가에서 생물학을 물리학으로 환원하려고 했던 시도, 그리고 통섭이라는 말을 쓰진 않았지만 윌슨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라면서 환원과 통섭을 정리하고 있다. 네. 자, 여기 지금 거론한 인물들, 파인만, 칼 세이건, 브라이언 그린, 그리고 슈레딩거와 윌슨까지 저희가 모두 만나봐야 하는 과학자들로 독서 스텔라가 꼭 다뤄내겠다고 말씀드리면서 4장 화학을 뒤로하고 5장 물리학으로 갑니다. 5장.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물리학이에요. 5장 물리학에서는 영국 경제학자 갤브레이스가 쓴 베스트셀러 불확실성의 시대를 언급하는데요. 갤브레이스는 어떤 사상, 이론, 이념도 진리라 확신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해요. 여기서 이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말의 유행은 사실은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의 원리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라고 연결을 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보는 거야. 그죠? 사실 이거는 경제학자의 주장 중에 하나니까. 그죠? 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불확정성의 원리는 지동설과 진화론과 같은 과학의 발견에 있어서 굉장히 큰 줄기라고 할 수 있고 종종 인문학의 뿌리를 흔들기도 했다라고 전하고 있더라고요. 이 불확정성의 원리는 고전 역학이 완전한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과학자들을 놀라게 했었죠. 하지만 여기에 과학자들만 놀란 것이 아니고 인문학자들 또한 이것에 대해서 놀라게 되었는데요. 인문학의 연구 대상인 인간과 사회가 고전 역학으로 정확하게 서술할 수 있는 거시 세계 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과학적인 측면에서 과학자의 설명에 따르면 불확정성 원리를 통해서 입자의 운동량과 위치를 동시에 알 수 없다는 주장인 것인데, 이게 바로 인문학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야. 그렇게 네. 반문을 해보면서 역시나 인문학도 인간과 사회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없는 건 아닐까, 또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같은 이념이 진리인지 여부도 알 수 없는 것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든 인문학이든 의심해서 나쁠 건 없다는 거지. 낡은 것을 의심해야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으니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해석해 보긴 하지만 그 의심은 오해에서 나왔다고 추측해 보면서, 물론 작가의 추측, 이러한 과학적인 입장에서의 불확정성의 원리는 인간 인식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며 오히려 거꾸로 말해야 맞다라고 해석하는데, 그 설명인즉 양자역학은 고전 역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미시세계 운동 법칙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냈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주장같이 들리는 주장은 바로 본인의 주장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그렇다고 한다라고 굉장히 한 발 크게 빼면서 설명을 정리하고 있다. 양자역학의 입자성과 파동성에 대해서는 아니, 몇 정확히는 번을- 저희가 몇 번을 제가 설명을 지대넘냐 우리가 을 통해서 바로 중첩과 이중슬릿, 네. 아니야. 이중슬릿 실험과 양자중첩. 내가 아니라는 건 지대넘냐이 아니라 김상욱 교수의 과학은 논쟁이다 해서 네. 제가 그 내용을 바로 이 책의 전반부에서도 똑같이 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네. 그 당시 방송을 들어보시면 김상욱 교수가 내가 지금 주어진 이 8분의 시간 동안 청중 여러분들께 양자역학을 설명드려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듣고 나서도 이해를 못하셔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네. 말씀하신 내용을 내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방송을 통해서 약 3분 만에 양자역학을 여러분들이 저희 이해하시기 이제 쉽게 설명드렸다는 점에 대해서 저 스스로의 생각이니까 너무 네. 비난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시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송 어떤 걸 들어야 되죠? 다시 말하지만 김상욱 교수님의 과학은 논쟁이다. 정확히는 김상욱 교수님 외 7인의 과학자 그리고 과학 철학자가 쓰신 과학은 논쟁이다를 다시 들어주시면. 독서 스텔라의 과학 카테고리로 가면 되나요? Exactly.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문과남자의 과학공부 이 책에서는 유시민 저자가 지금 방금 김상욱 교수의 과학은 논쟁이다를 얘기하셨는데, 김상욱의 양자공부라는 책을 인용해서 유시민 저자 본인의 해석을 더하고 있어요. 지금 이슬 오빠가 얘기한 거랑 유시민 저자의 부연 설명을 자, 같은 선상에 합쳐서 놓인다는 생각을 게 참- 해봤으면 김상욱 교수가 정말 저명한 과학 감사합니다. 커뮤니케이터가 아니신가 하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김상욱 동의합니다. 교수님 해석이 많이 존경합니다. 다른데, 네. 냠냠이가 저를 유시민 작가님과 함께
아니 설명자의 반열에 잠시 올린 것도 저는 너무 감사하고 아니 김상욱 예? 교수님을 올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유시민 작가가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거론하는데요. 여기서는 케플러를 이야기해요. 케플러는 행성의 운행 법칙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발견을 했던 인물이죠. 케플러는 행성의 운동 법칙을 인간의 언어로 서술을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는 행성은 타원 궤도를 따라서 움직이고 태양은 타원의 초점에 있다라고 발견을 했고, 두 번째로는 행성의 동경, 이 동경을 의미하는 것은 행성과 태양을 연결한 어떤 선분의 그 길이가 같은 시간 동안 같은 넓이를 쓸고 지나간다고 해요. 이 말인즉슨 공정 궤도가 태양에 가까울수록 행성이 더 빨리 달린다는 뜻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행성의 공전 주기를 제곱한 값은 행성과 태양의 평균 거리를 세제곱한 값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지금 팽수기가 말씀드린 내용은 케플러가 행성의 운행 법칙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한 것들을 인간의 언어로 서술했다고 표현한 것이고, 네. 저희는 케플러를 사실 이전의 책인 지다르냐 2권의 3장 과학 파트에서 케플러 1, 2법칙과 데카르트의 해석 기하학을 통해서 함께 말씀드린 경험이 있다고. 그래서 케플러를 처음 만나는 건 아니다 라는 설명을 부연해 봅니다. 그리고 상대성 이론을 개발한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는데요. 아인슈타인을 유시민 저자는 인류 역사에서 첫 손꼽는 과학 셀럽이었다고 얘기를 해줘요. 이 셀럽에게는 헛소문 또는 신화가 따르는데 역시 아인슈타인에게도 어떤 루머 같은 게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한 루머들을 냠냠이가 말씀드려 네. 봅니다. 이 첫 번째 헛소문은 아인슈타인은 핵폭탄을 발명하지 않았다고 해요. 여러 과학자들의 요청을 받고 그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내서 핵폭탄 개발을 촉구했을 뿐이지 본인이 직접 핵폭탄을 발명하진 않은 거죠. 두 번째는 아인슈타인의 공식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 이 공식에 있어서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었다는 생각 역시 오해였다고 해요. 이 공식은 물질의 질량은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한 것만큼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것을 뜻하는 건데, 실제로는 빛의 속도는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로 음속의 무려 90만 배나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제곱하면 말 그대로 천문학적 숫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에 따르면 질량 1g인 물질은 어떤 물질이든 보통 규모 핵 발전소 하루 발전량과 맞먹는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래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에서 실제 1945년에 떨어진 그 핵폭탄에서 에너지로 변한 질량은 1%도 되지 않았다는 거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하나를 잿더미로 만들 만큼 엄청난 파괴력을 냈던 역사적인 사실이고, 네. 실험 물리학자들은 아인슈타인의 공식과 상관없이 중성자를 우라늄 원자에게 밀어 넣어서 연쇄 분열을 일으키는 방법을 알아냈다는 거지. 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공식으로 폭탄을 제조했다기보다 이 핵폭탄이 왜 그토록 강력한지 알려주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네. 그리고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상대성 이론은 철학의 상대주의와 전적으로 무관하다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본인의 이론에 상대성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 고전 역학의 상대 운동 법칙을 수정했기 때문이라는데요. 아인슈타인은 어떤 물리 현상이 전혀 상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이라는 실험 결과를 이해하려다가 새로운 물리학을 창안하게 된 거죠. 아인슈타인이 이를 발견하기 전, 그러니까 고전역학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던 시기까지는 단순하고 직관적이었다고 해요. 그 공간은 단순히 그 공간이었고 시간은 단순히 시간이었지 그 둘이 전혀 얽히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아인슈타인이 이 상대성 이론을 발견하고 그 이후에는 우리의 세계는 속도와 스케일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어요. 즉 시간과 공간이 같이 통합적으로 계산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렇지. 움직이는 물체가 빛의 속도로 접근을 하면 크기가 줄어들고 시간이 느려지는 그런 현상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지금 팽수기가 말씀드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관한 설명은 저희가 역시 앞에서 함께 봤던 지담략 2권의 3장 과학에서 바로 제가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의 절대성과 상대성에 대해서 제가 다른 누구도 아닌 제가 빛과 관찰자라는 소주제로 저희가 달리는 버스에서 아, 맞아. 공을 던지는 기억나요. 실험을 통해서 이슬이가 버스에 타 있었고 팽수기가 공을 던져줬던 그 실험의 예를 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보다 더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과 관련한 특징 두 가지를 확인하실 수 있다는 것. 네. 그래서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다음 주제로 이제 우주로 넘어가는데요. 빅뱅 직후에 양성자와 중성자를 비롯한 입자로 이제 빅뱅이 생겨나게 되었고 우주가 생성되게 되었죠. 여기서 재밌었던 내용은 별의 이름은 인간의 시선을 반영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문과적인 표현이라고 느껴졌는데 인간의 시선. 네. 음. 우리가 말하는 신성이라는 것은 갑자기 밝아진 별이고 그중에서도 유난히 밝아진 별이 바로 초신성이라고 해요. 바로 슈퍼노바입니다. 네. 초신성은 하루 사이에 몇만 배 밝아지기도 하는데 육안으로 우주를 관측하던 시대에는 그 별이 새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별들은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중이라는 거죠. 그렇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일반 상식선에서도 별들이 소멸할 때 더 강한 빛을 내는 것과 같은 설명. 태양 얘기도 해주는데요. 태양은 젊은 별이라고 해요. 이것도 역시 문과적 표현이죠. 별을 젊은 별이라고 해주니까. 태양은 빅뱅 이후에 90억 년도 더 지나서 태어났다고 해요. 이 태양이 보내는 온기 덕분에 지구는 생명의 행성이 될 수 있었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태양은 약 45억 년을 살았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생각보다 덜 살았기 때문에 젊은 별이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이 태양이 살아온 세월보다 조금 더 긴 생애를 앞두고 있다고 해요. 자, 별의 나이를 가늠하게 할 수 있는 이런 표현. 네. 태양은 젊은 별. 그쵸. 그러면 본인은 젊은 문과 남자인가, 중년의 문과 남자인가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고 또 태양이 보내는 온기 덕이라는 표현. 네. 사실 이것을 과학자가 표현한다면 열 에너지 그쵸. 또는 뭐 그것이 이제 복사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 네.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역시나 문과 남자라는 그 천성과 본성을 숨기지 않는 이런 따뜻한 표현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합니다. 네. 나도 문과 남자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이런 부분을 장난스럽게 얘기하는 건 문과 남자들 혹은 문과 여자분들이 들으셔도 이러한 표현들 때문에라도 조금 더 부드럽게 읽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인 거지. 그러면서 이 태양이 생애를 마칠 때까지 우리는 지구에 머물러야 한다고 하는데요. 다른 별처럼 태양도 곧 죽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태양이 죽으면서 수성과 금성을 삼킬 것이고 그때 지구를 껴안게 될 것이라고 해요. 그것이 바로 지구의 종말이라고 하네요. 지금 얌얌이가 말씀드린 내용은 유시민 작가 개인적인 추측이라기보다는 어떤 과학자들의 네. 대부분의 중론이겠지. 네. 대부분의 우주 과학자, 천문 과학자들이 예상한, 예견하는 미래일 네. 것이고 여기서 밝힌 태양의 최후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447에서 455쪽을 참고했다고 하네요. 저희가 읽으러 가겠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페이지가 너무 높아. 이거 아니잖아. 447페이지부터라는 말은 446까지는 일단 우리가 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서 그러니까. 잠깐 머뭇거렸는데 어. 그래도 저희는 언젠간 달리겠다는 것. 네. 곧이 언젠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네. 언젠가. 이어서 양자역학과 불교 사상에 대한 연관성을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저는 흥미롭더라고요. 세상의 많은 종교와 윤리도덕 강령 중에서 과학적 진리와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불교의 연기법이다. 연기법은 붓다가 깨닫고 그리고 보편적인 진리로 그 자체가 과학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시공간의 모양과 물질의 분포는 어느 쪽이 먼저 결정되고 그에 따라 다른 쪽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를 결정한다. 그래서 둘은 상호 의존 관계가 있고 유시민 작가는 이 부분이 바로 양자역학과 불교가 닮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지금 팽숙이가 말씀드린 불교 역시도 저희가 지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단나 제로의 5장 불교에서 연기와 삼법인, 유전연기와 환멸연기, 오음과 연기, 무상무와 고, 재범무와 재행무상, 열반적정까지 또 그 이상의 고진멸도와 사성제와 팔정도까지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을 심도 있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시민 작가가 고백을 하길 청년 시절에 나는 유물 변증법을 열심히 공부를 했다. 공산당 중앙위원회 산하의 과학 아카데미가 만든 소련 국정교과서 일본어판을 중역한 책을 읽었는데 이것이 국가보안법 때문에 출판사가 서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그런 줄은 몰랐다. 하지만 이것을 굉장히 열심히 읽었다고 하면서 유물 변증법에 관한 책에서의 핵심 내용은 모든 사물이 대립물의 통일인 것처럼 사회는 대립하는 계급의 통일이다. 사회 변화의 동력은 대립하는 계급 사이의 투쟁이다. 라는 부분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양자역학에 비추어서 어느 하나의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양전화, 음전화를 띤 어떤 물질이 대립하는 것과 같이 사회도 그렇게 대립하면서 통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빗대어서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 이 표현을 보면서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이 떠오르더라고. 계급 간의 투쟁. 그러니까 역사는 투쟁의 역사다라고 표현했던 그 마르크스의 표현이 여기 그대로 녹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그 시절의 금서였지만 개인적인 생각엔 어느 시절 어떤 책도 금서일 수는 없다라는 저의 생각과 소신을 밝혀가면서 저는 이렇게 포용적인 사람이다라고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엔트로피 묵시록 개념을 설명해 주는데요. 이때 철학자 러셀의 주장을 가져와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철학자 러셀은 영국 귀족 후예이면서 수학자, 논리학자, 사회비평가, 평화운동가였다고 하는데요. 러셀은 지구는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며 인류는 사라질 것이다. 우주는 서서히 침몰해 마침내는 관심을 끌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고 해요. 이러한 러셀의 주장에 따르면 우주는 비참한 몰락으로 가는 중이고 이것이 존재의 목적을 증명하는 것이라면 러셀 그가 신을 믿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고 해요. 유시민 작가가 설명을 하길 러셀이 말한 과학의 증거는 연력학 제2법칙 또는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엔트로피 제1법칙은 모두가 아실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죠. 총 에너지의 양은 항상 동일하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연력학 제2법칙은 제1법칙처럼 딱 떨어지는 형태가 아니지만 우리 우주에서 최후까지 살아남는 법칙이라고 해요. 이것은 모든 물리적 과정에서 엔트로피는 증가하지만 아주 드물게 감소하는 경우가 있어서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 아니라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한다고 해요. 네. 이 엔트로피 법칙에 대해 유시민 작가가 조금 더 쉽게 일상 언어로 해석을 해주는데 유시민 저자가 이해하기로는 무질서도라는 개념이 제일 이해하기 쉬웠다고 해요. 그래서 엔트로피 법칙에 따르면 우주는 점점 더 무질서해질 것이고 언젠가는 어떤 질서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엔트로피에 대한 여러 정의 중에서 이 엔트로피 개념에 대해 책 엔드 오브 타임에 나온 정의를 차용하는데요. 바로 서로 구별되지 않는 멤버의 수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우주의 대폭발이 왜 일어났는지,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우주가 얼마나 크고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부분이 있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엔트로피 법칙을 투사해 보면 우리 우주는 어떤 방식으로든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결론이 있는데 이 시나리오를 몇 가지 예로 들고 있어요. 첫 번째, 빅7, 열 죽음인데요. 우주는 끝없이 팽창하고 은하들은 더욱 더 빠르게 멀어져 가서 우주 너머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은하가 그러하듯이 우리 은하도 더 고독해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 빅크런치, 대함몰인데요. 우주는 언젠가 팽창을 멈추고 중력 수축을 다시 역으로 하면서 빅뱅 이후 벌어진 과정을 거꾸로 밟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하들은 결국에 서로 가까워져서 충돌하고 합쳐진다는 가설이죠. 마지막 셋째로는 우주가 대폭발과 대함몰을 반복하는 빅바운스를 할 거라는 건데요. 이것 또한 하나의 시나리오일 뿐인데 주기적으로 팽창 그리고 수축을 하는 우주에서는 어떤 정보도 다음 주기로 흘러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의 우주는 은하, 별, 행성, 생물, 문명은 새로운 우주가 태어나는 대폭발의 특이점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자, 조금은 어렵게 들릴 수 있는 엔트로피 법칙 256페이지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봅니다. 엔트로피 법칙은 우주의 묵시록이며 이미 문과 남자적인 해석, 거기에 더해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지고 유시민 작가는 러셀의 말에 공감한다면서 신을 믿어야 할 이유는 없고 엔트로피 법칙은 영원성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우주에는 그 무엇도, 우주 자체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지. 자, 오래 간다고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존재의 의미는 지금 여기에서 각자가 만들어야 한다. 이 문장 그대로 나는 최 사장이 지대문에서 책을 정리하면서 썼던 문장과 똑같이 보이더라고. 그러게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또는 내가 네. 그 문장과 일맥상통한다고 보고 그쵸. 우주에도 자연에도 생명에도 주어진 의미는 없으며 삶은 내가 부여하는 만큼 의미를 가지고 길든 짧든 사람한테는 저마다 남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을 조금 덜어서 이 책을 썼다라고 소회를 밝히고 있다. 쓰는 동안은 즐거웠으며 남들과 나누면 더 좋을 것 같다. 그게 본인이 이 책을 쓴 이유의 전부다라고 깔끔하게 정리해내면서 5장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
우주의 언어인가 천재들의 놀이인가. 바로 수학에 관련된 이야기로 책을 네. 마무리한다라는 것. 수학을 설명하는 6장에서는 수학의 개념으로 먼저 시작을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갈릴레이의 표현대로 수학을 우주의 언어로 간주해 왔다고 해요. 그래서 수학도 물리학처럼 인간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수학적 실제를 서술하는 학문이라면 수학에 대한 정리는 수학적 실제에 대한 관찰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사실 이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는 수학자가 많다고 해요. 이 수학자들은 이 수학을 기호와 논리로 하는 지적 유희로 간주한다는 거죠. 일단 나는 아니야. 일단 오. 너무 놀랍고 왜냐면 유희? 수학을 유희로 간주한다는 건 그니까 저는 수학의 정석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 그니 홍성대 저. 그쵸. 그래서 유시민 작가도 아마 지금 저희가 반응한 거랑 동일한 반응을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수학을 유희로 표현하는 수학자들은 논문을 쓸 때 인간의 언어를 최소한으로만 사용한다고 얘기를 해줘요. 이 유시민 작가의 표현인데요. 수학의 역사에 이름을 올린 수학자들은 신계 소속이다. 나 같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곳에서 나 같은 사람은 왜 하는지 모를 연구를 하고 나 같은 사람은 한 줄도 독해하지 못할 논문을 쓴다. 그들은 인간계의 보통 사람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인간의 언어로 보통 사람과 대화하는 신계의 수학자는 매우 드물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지. 262페이지를 냠냠이가 언급을 드렸고 네. 여기서 냠냠이가 말한 나는 모두 냠냠이 나가 아닌 네. 유시민 작가를 지칭한다는 거. 네. 하지만 전 동의합니다. 네.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럼 신계의 수학자랑 대화할 수 있어요? 지금 다 죽어서 근데 증명을 못 하잖아. 아니 내 말의 의미는 수학자들만 신계 소속일 리는 없다는 거지. 아, 또 그렇게 음. 해석을. 아, 뭐. 그쵸. 그쵸. 신계 많은 학자들이 그렇지. 있으시죠. 먼 미래에는 뭐 나와 같은 친구들도 언젠가 한번 헐. 아니 뭐 꿈은 이야기할 수 있잖아 우리가. 아, 그쵸. 내가 뭐 사기를 치는 것도 이미 아니고. 근데 신계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냐고 묻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관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언어로 대화할 수 있는 신계 수학자 중에 한 분인 영국 수학자 하디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데요. 네. 드디어 우리가 만나보는 수학 천재. 네. 사실 이 책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수학자 하디는 정수론 분야에서 대단한 업적을 이뤘다고 평가를 받는 인물이에요. 어느 수학자의 변명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는데 왜? 야, 웃기잖아. 어느 수학자의 변명이라니. 변명? 아니, 변명을 이렇게 하시면 여기까지 그리고 이게 하겠습니다. 이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쓰지 않은 변명인 거 아니야. 영어인데 사실 사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사과? 어폴로자인데. 예? 그치. 아 그렇죠. 네. 네. 영문명언. 이 책에서 하디는 자신이 나이가 들어서 수학자로서 창조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없다는 셀프디스로 이야기를 시작한다고 해요. 맞아. 6장은 헛웃음이 나는 장이네. 네. 함께 읽다 보니까. 그래서 수학이 무엇이고 수학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한 인간계의 독자들은 지금도 그 책을 읽는다고 재밌는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하디는 무명의 인도 청년 라마누잔이라는 인물을 천재임을 발견하고 그를 케임브리지 대학으로 초청을 해서 공동 연구를 진행을 한 적이 있다고 해요. 63살에 책을 출간했을 때 그는 50살이 넘은 수학자가 중요한 수학적 진보를 이룬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고 훌륭한 수학자가 수학 아닌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경우도 보기 어렵다라고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학을 하려면 나이 들면 수학을 못하고 수학하는 사람들은 수학밖에 모르고 다른 건 못한다라고 셀프 디스를 한 거죠. 그렇지. 그리고 이러한 하디의 분류법에 따르면 네. 에라토스테네스가 쓴 기하학과 산술은 명백히 하찮은 수학이 되어버린다고 유시민 작가가 정리 또는 분류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가 한 일은 당시에는 무용했으며 땅이 구형이고 그러니까 즉 동그랗고 둘레 길이가 4만 킬로미터라는 사실을 안다고 해서 에라토스테네스에게 무슨 이익이 있었겠냐는 거지. 알아봐야 쓸데없는 지식으로 분류되었을 것이라는 것. 네. 그렇지만 그가 즉 에라토스테네스가 사용한 초급 기하학은 본인이 보기엔 굉장히 아름다운 반열에 혹은 아름다움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클리드와 데카르트의 원에 대한 정의로 이 구형에 대한 설명을 이어간다. 네. 먼저 원에 대한 유클리드와 데카르트의 정의를 비교해 주는데요. 유클리드는 원은 한 선으로, 즉 곡선이죠. 한 선으로 된 평면 도형으로 원의 내부의 한 점에서 원 위로 그은 모든 선분이 서로 같다라고 정의를 내렸고요. 명석하다. 그리고 네, 그리고 데카르트의 정의인데 데카르트는 원은 다음을 만족시키는 모든 x와 y이다
라면서 공식을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이때 r은 상수라는 그 공식으로 원을 표현해요. 자, 여- 이슬이 원에 대해서 정의해 보겠습니다. 2023년에 이슬이 정의하는 원이란 너무 하찮아지는데 하찮은 수학이네요. 말하기 전에 하찮네요. 흰 도화지에 연필을 혹은 펜을 한번 점을 찍고 한 번도 손을 떼지 않고 동그랗게 지대한 그리시면 콤퍼스예요, 콤퍼스? 원은 콤퍼스? 내 손이 컴퍼스처럼 되는 네, 거지. 네. 원은 내 손이 콤퍼스. 그래서 한 번에 손을 떼시면 한 번이라도 손을 떼시면 전 굉장히 실망스럽기 게임 끝. 때문에 아. 원을 한 번에 실패, 그려 실패. 주셨으면 이거 좋겠다라는 EQ 게 테스트 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그게 바로 IQ 제가 테스트 안 할 때 떼고 하잖아. 집 그리기. 뭔지 알지? 그게 제 수준에서 정의할 수 있는 원에 대한 정의라고. 네. 데카르트와 유클리드가 내린 원에 대한 정의 옆에 덧붙여 보겠습니다. 네. 유클리드의 원에 대한 정의와 데카르트의 정의를 들고 유시민 작가가 질문을 던져요. 어느 것이 아름다운가? 여기에 또 답변을 함께 하는데 말할 나위도 없이 데카르트 쪽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왜냐하면 유클리드는 어쨌든 인간의 언어를 써서 원을 해석했고 더 친절하게 설명을 네. 해준 것처럼 들리는데 네, 데카르트는 정말 수학적으로 뭔가 증명해낸 거죠. 네, 하디에 이어서 또 다른 수학자가 나와요. 바로 수학적 실제를 부정한 20세기 초반 세계 수학계의 지도자로 일컬어졌던 힐베르트입니다. 힐베르트는 수와 원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인간의 의식과 무관한 완벽하고 절대적인 존재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요. 수학을 기호와 논리 규칙으로 하는 게임으로 간주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2는 4가 참인 것은 수로 이루어진 세계를 옳게 기술하기 때문이 아니라 규칙에 따라 논리체계 안에서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고 해요. 힐베르트는 이런 관점에서 수학은 참인 모든 명제를 증명할 수 있고 완전한 것이죠. 그리고 모순이 없으며 일관된 것이고요. 어떤 명제가 참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해요. 그러나 그러한 그의 증명하려는 노력을 처참히 짓밟은 그를 밟고 올라선 괴델의 등장. 괴델이 바로 그 시기에 불안정성 정리를 제출함으로써 네. 이러한 힐베르트의 희망을 완전히 무너뜨렸고 네. 그는 즉 괴델은 수학이 기호로 하는 게임이라 하더라도 완전하고 모순이 없는 게임을 아님을 증명했다는 거지. 그렇죠. 괴델의 증명이 괴상해 보일 수는 있는데 그는 모순이 없으리라고 여기는 수학 논리체계의 명제들의 번호를 붙이고 그 각 붙인 번호로 복잡한 연산을 해서 겉으로는 수에 관해 말하면서 나는 증명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하는 공식을 내놓았다는 거지. 네. 사실 이게 한글로도 말이 어렵긴 한데 맞아요. 자 그렇다면 그 공식이 즉 괴델이 각 번호를 붙여서 복잡한 연산을 통해서 나는 증명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하는 그러한 공식이 말하는 바가 거짓일 수 있을까? 아니라는 답변을 내놓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것이 거짓이라고 가정한다면 공식은 증명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므로 참이 되고 따라서 증명될 수 없다는 선언도 참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다시 한번 30초 뒤로 가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근데 유시민 작가한테 친근함을 한 번 더 느낀 게 이 괴델의 증명에 대해서 괴상해 보인다고 표현을 하면서 본인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오히려 유튜브 베리타시움이라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유튜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계정 같고요. 구독자가 1,3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유튜버가 만든 그 당신이 수학을 모르는 이유라는 컨텐츠를 보면서 유익하게 들었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조금 더 딥다이브 하고 싶으신 분은 베리타시움의 유튜브 컨텐츠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괴델에 대한 설명도 네. 앞선 지대넘냐 2권 음. 일부 진리 파트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역시 이 내용도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얌얌이와 팽수기가 말씀드린 괴델과 힐베르트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책의 후반부, 책의 말미에서는 간략하게나마 몇 명의 수학자들을 언급하는데 그 상대적인 분량도 굉장히 적습니다. 예를 들면 유시민 작가의 말에 따르면 수학 역사상 최고의 천재라고 불린다는 가우스, 그리고 정수론의 대가 페르마, 오일러의 공식을 발명한 오일러와 군이론을 발명한 갈로아, 그리고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증명한 와일스와 마지막으로 안과 밖을 나눌 수 없는 입체를 발견했다는 클라인까지 이러한 기라성 같은 수학자들을 열거하면서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 288페이지 이러한 신계의 수학자들이라고 해서 인간계의 보통 사람보다 행복하고 훌륭한 인생을 살지는 않았다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고 정리하면서 본인은 작가는 그들이 부럽지는 않으며 나도 그러니까 작가도 그들처럼 내가 가진 것으로 인생을 산다는 거야. 내가 가진 것이란 건
지금까지 이 책으로 설명해낸 수학과 과학 이전의 본인이겠지. 그래서 인문학을 바탕으로 본인이 살아온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수학을 못해도 본인의 인생을 나름의 의미로 채울 수 있었고 있다는 것. 그러나 굳이 부정하지는 못하겠는 부분이라고 한 가지 꼽자면 수학을 잘하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었고 지금도 그러한 소망을 갖고 있다는 네. 것이라는 마지막 문장으로 바로 이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를 끝맺음합니다. 네. 자, 그래서 문과 남자 유시민 작가가 2023년 여름에 새로 출간한 이 신간을 저희가 총 6부에 걸쳐서 리뷰를 해봤고요. 네. 그리고 6장에 걸친 내용들을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중요한 내용들의 서머리를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책을 어떻게 봤는지 간략한 소감 남기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문과 남자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 본인이었던 유시민 작가는 근본적으로 하고자 했던 말은 인문학자 그리고 문과를 공부했던 전공했던 사람들도 과학과 수학 분야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통섭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게 요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장에 인문학과 과학을 필두로 해서 뇌과학, 생물학, 화학, 물리학, 수학까지 다루어 봤는데 제 입장에선 되게 쉽게 설명이 된 반면 또 반대로 너무 문과 말로 하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오히려 모르겠더라. 너무 문과말? 네. 아하.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오히려 이과인 네, 팽숙에게는 오히려 수시 물리학도 뭔가 간단하게 말을 심지어 하면 되는데 물리학도. 뭔가 그렇지. 네. 그래서 뭔가 시적인 표현이 있었다가 과학적인 표현이 있었다가 왔다 갔다 해서 더 이해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지만 과학에 관심을 가져주고 대중화하려고 하는 작가의 의지가 굉장히 좋았고 저에게도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역시 나와 함께 좋은 시간이었다. 나? 나. 아, 자, 저. 끝없이. 네. 자, 그리고 냠냠. 네. 제가 바로 문과 여자인데요. 그렇지. 네, 제가 바로 문과 여자입니다.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라는 그 제목을 굉장히 잘 뽑아냈다고 생각하는 게 본인이 지어낸 그 책 제목과 이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여줬고요. 장마다 문과적인 표현 혹은 이제 문학적인 감성적인 표현을 덧붙여서 이 문과인들이 중간중간에 과학 이론 때문에 어지러울 일 없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준 부분은 참 유시민 작가다웠고 그리고 이분의 이제 문장력이 대단하다는 건 다 같이 한번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뭐 과학 이론을 다 통달했다고는 사실 정말 할 수 없지만 이 유시민 저자가 추천해준 저명한 과학 교양서들 코스모스라든지 이기적 유전자라든지 이런 책들을 같이 추천을 해주니까 지적 호기심이 생기는 영역은 저명한 과학 교양서를 읽어봐야겠다까지 이제 잘 이어져서 저자의 글 쓴 의도에 잘 맞닿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좋은 기회였습니다. 네, 진정한 주인공 문과 남자입니다. 그러네. 자, 진정한 문과 남자가 바라본 이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 유시민 작가의 신간이라 저희가 책을 처음 선택했던 그날부터 역시 이 책을 리뷰하고 있는 오늘날까지 지속해서 베스트셀러의 최상위권에 자려고 있고 저희가 이 방송이 나가는 그날까지도 아마 계속해서 회자되고 인기를 끌 책이라는 건 뭐 저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너무나 자명해 보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문과 남자로서 고전적인 슬로건 있잖아. 얼음이 녹으면 저는 봄이 온다고 생각하는 문과 남자입니다. 무리죠. 예, 저렇게 말하는 이과 여자와 이과 남자들이 지천에 널려 있지만 저는 봄이 온다라고 말하고 싶고 책에서도 설명한 심장은 단지 뛰는 것, 심장은 어떤 기능하는 것 정도로 표현해낸 이 이과적인 해석에 굉장히 큰 반기를 들고 싶고 심장은 말 그대로 사랑입니다. 이러한 따뜻함을 포용하셨으면 좋겠고 느끼셨으면 좋겠고 저는 어디까지나 괴델보다는 맹자 그리고 신경세포를 얘기한 헬르몰츠보다는 칸트에 대한 설명이 훨씬 더 쉽게 받아들여졌고 그들의 이름이 익숙한 것은 태생이 천성이 이래서 어쩔 수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해 보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독서 스텔라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과학자와 이과 출신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셋은 그리고 우리 방송을 꾸준히 들어주시는 분들은 이 책에 나왔던 내용들이 정말 처음 듣는 내용들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맞아요. 조금은 자신 있게 부연을 하면서 저희는 올해 안으로 보다 더 강력한 책들 네. 즉 과학을 베이스로 한 책들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가 사피엔스로 얼룩진 한 반년이었다면 얼룩이라 하면 되지. 아 좋은 얼룩입니다. 네. 얼룩이 좋은 의미도 있지 않나? 그려진? 뭐 얼룩말 정도로 생각하세요. 예. 그려진? 채워진? 그렇지. 뭐 다채롭게 표현된 상반기였다면 하반기는 주로 과학으로 점철된
과학으로 흐트러진 정말 문과적 표현이다. 그렇지. 문과적 표현. 과학으로 노을진 저희가 가을과 과학으로 겨울을 채색된. 과학으로 물들어갈 적셔질. 점점 안 좋아지고. 과학으로 녹아들 과학으로 스며들 그리고 과학으로 함께할 저희가 만나러 갈 것이라는 것을 꼭 약속드리면서 네. 저희는 더 잘 준비해서 다음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별에서 만나요. 안녕.